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과 영화 생활의 동반자 최경사입니다. 오늘이 2025년의 첫 방송입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고 독감도 유행인데 모쪼록 청취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일도 최대한 빨리 잘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는 오랜만에 완전체가 모였는데요. 먼저 호러 퀸이기도 하지만 감기 퀸인 라미가 드디어 오늘 나왔습니다. 라미. 네, 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얼굴 완전 샤방샤방한데요? 그래요? 저 감기도 안 걸렸어요. 지금 굉장히 건강한 상태입니다. 원래 출산하고 나면은 몸이 한번 되게 바뀌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없던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약간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서브스턴스? 뭔가 체질이 바뀐다는 얘기를. 네, 그래서 출산 후에 관리를 잘하면 새로운 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혹시 그 서브스턴스의 그 등골 브레이커로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건 아니죠? 저 그거 안 봤어요. 자꾸 스포하지 말아주시면. 안건 아니죠? 저는 봤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래서 무사히 잘 아기 낳고 돌아와가지고 또 네. 새로운 이런 신선한 두 아이 육아를 네. 경험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름은 채경인가요 혹시? 아니요, 채경이는 아니고 리아예요. 리아. 네, 라희와 리아. 리아 엄마라서 라리맘이라고 친구들이 부릅니다. 아, 라리맘. 네. 귀여운 녀석들이죠. 자, 그 지난번 방송을 청취자로서 들어보니 어떻던가요? 아, 재밌는데 어. 또 저 없으니까 좀 그렇던데. 아, 그리고 의외로 저희가 영화를 되게 많이 다루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순위가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쵸. 각자 꼽은 내용들이 각자 꼽은 베스트를 네. 꼽은 영화들이 두 분이 네, 네. 계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그렇게 가까운 것 같지만 또 다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신선했어요. 방송이 재밌었습니다. 우리가 그 저 라미 1등 아무도 못 맞췄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가. 자,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노시스. 아, 저부터 가나요? 원래 안군 가고 노시스 가지 않나요? 오늘 정신 없어 보이니까 인사하면서 정신을 좀 맥스가 정신 없는 거 차리라고. 아니에요? 왜 네. 정신이 없죠? 아니, 라미님 출산 선물을 사왔는데 버스에서 두고 내렸네요. 근데 그걸 안군이랑 돈을 합쳐서 샀거든요. 백화점에서 샀고요. 그래서 지금 머리가 복잡한데 돌아올까요? 버스 회사에다가는 연락처 남겨놨어요. 저는 돌아올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안 돌아오면 근데 맥스가 그거를 돈 사주면 안 돼요? 내가 거기에다 돈 안 보태기 잘했지. 근데 그거를 어디다가 두고 내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따라 603번 탔는데 제일 뒷자리가 한 자리가 있더라고요. 맨 뒷자리? 네, 맨 뒷자리에 가장 왼쪽 또 이렇게 구석에 옳다쿠나고 좋은데. 안 좋죠. 예. 근데 그렇게 좀 노출이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그걸 제 내려놨다는 생각에는, 얘기잖아. 네. 밑에다가. 바닥에 있어. 그럼 그거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종점까지 남아있을 간다고 것 봅니다. 같아요. 아, 진짜? 네. 그대로. 그거 아니 왜냐면 그거- 사람들이 이상해서 안 건드릴 수도 있어요. 아, 그래? 폭탄인가? 불안해가지고. 오늘 관전 포인트네요. 이거 녹음 끝날 때까지 버스에서 회사에서 전화가 오는지 안 오는지. 과연 우리 사회 바로 전화해달라고 했나요? 네네네. 아, 한 30분 안에는 전화 올 것 같다고 했거든요. 진짜? 네네. 아. 근데 만약에 못 찾으면 못 찾았다고 연락이 오겠죠? 네, 그렇겠죠. 네. 자, 뭐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오늘 일 빼고. 얼굴은 그건 좋네. 그렇고 네. 저는 진짜 너무 사적인 이야기인데 아니 논문을 하나 투고를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쓰고 교정하고 그 다음에 제가 1년에 한 번씩 토익을 보거든요. 이 시즌에. 그래서 토익 공부도 오랜만에 했네요. 좀 추억의 토익인데요. 몇 점 나오나요? 밝히나요? 굉장히 고득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참고로 응. 일단 말하고. 아니 뭐 잘 나오는 편인데 900점 넘는다는 얘기. 아유 당연하죠. 저 영문과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당연한 참고로 노시스는 영문과입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근데 이걸 보기 시작한 게 한 대학 졸업하고 나서 계속 매해 최소 한 번씩은 보는데 그거를 보기 위해서라도 이때 바짝 잠깐이라도 공부를 하잖아요.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이걸 놓으면은 영원히 자꾸 제가 영어를 잊어버릴까 우리 모국어 아닌 이상. 그래서 매해 1월 혹은 2월 말에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끝. 네, 훌륭합니다. 네. 자, 이렇게 노시스가 오늘 그 선물을 차에다 두고 내린 거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뭔가 지금 되게 기뻐하고 있는 것 같은.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반가워하고 있는 것 같은 안군인데요. 일단 인사부터 하고. 네, 안녕하세요. 안군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이 되게 영화적이다. 너무나 전화가 왔네요. 어떻게 돼? 일단 받아. 이거는 받아. 받아봐야 돼요. 웬일이야. 여보세요? 네.
오.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야, 우와, 이거 찾았답니다. 라이브로 이거 내가 뭐랬어요? 내가 있을 거라고 했잖아. 세상은 아직 와. 살만합니다. 네. 네. 진짜 영화적이다. 그러니까요. 아, 이거 너무 웃긴다. 이거는 진짜 웃긴 녹음이다. 자, 안군 다시 큐.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영화적인 게 저도 놓고 왔거든요. 뭘 놓고 왔죠? 슈톨렌을 놓고 왔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감기가 걸려서 아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큰 칼이 없고 과도만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조그마한 과도로 그 거대한 슈톨렌을 4등분을 해서 가장 작은 건 저희 집 냉장고에 두고 3개는 비닐로 싸서 이 원래 상자에 담아서 아침에 출근을 했답니다. 자, 오늘이 1월 9일인데요. 오늘이 1월 9일 맞나요? 8일인가요? 10일입니다. 다 정신없네요. 오늘이 1월 10일인데 제가 저 슈톨렌을 보내주신 성심당 슈톨렌을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못 먹고 있고 생각해보니까 지난번에 안군이 저걸 또 안 가져왔더라고요. 왜냐하면 라미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맞아. 저건 뭐 맞아. 저렇게 주장하니까 뭐 내가 어쩔 수는 왜냐하면 없는데 4등분을 했는데 어. 라미님도 드려야죠. 근데 이 슈톨렌이 무슨 슈톨렌인지 설명했나요? 그 호박 여사님이 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네. 네. 이번 녹음에서는 언급 안 한 네.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안군이 저 변명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불러야 되나 고민하던 차에 노시스가 이걸 안 갖고 온 거지.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편으로는 뭔가 되게 안 됐다고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내심은 보면 되게 뭔가 기뻐하는 아니, 듯한 이런 느낌. 왜냐하면 이 노시스님의 선물은 노시스님의 선물이자 저의 선물이기도 해요. 맞아 음. 맞아. 그래서 뭐 기뻐하지 않았고 아니 야 네. 이거 네가 이걸 이렇게 너가 정색하고 진지하게 아, 답변하는 게 웃긴 거야 지금. 그냥 너 갈구고 있는 거야. 아니, 택시를 타고 딱 내렸는데 아니 아직 계속 아니, 너무 손이 가벼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잊지 않으려고 책상 위에다 뒀거든요. 진짜 억울했나 봐. 근데 놓고 왔기 때문에 아니 새해가 네. 되게 각박하다 우리. 왜 이래요? 좋게 갑시다 우리. 야. 어쨌든 드실 수 있게 어. 제가 다음 주에 그 라미님은 제가 따로 어떻게든 하고 두 분은 제가 자리에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싹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래 와라. 목적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와라. 갈게요. 안군 불쌍해서 와라 진짜. 갑니다. 결과적으로 이 자리에 지금 뭐 선물도 없고 슈톨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러니까요. 자리가 되겠습니다. 나미님이 있잖아요. 네, 그러네. 네. 감당. 억지로 그러네. 자, 안군 감기 왜 걸렸죠? 독감 엄청 심합니다. 독감이야? 혹시나 독감이에요? 아니, 독감인지는 모르겠으나 병원을 안 가봤어요. 어. 왜냐하면 주변에서 가봤자 그냥 약만 준대요. 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나아가는 상황이면 근데 되게 코로나랑 유사합니다. 그럼 독감이야. 그래서 오한이 너무 심해가지고 초반에 음. 물론 지금 걸린 지 거의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A형이 이번에 뭐 몸살이 난다고 그러대. 네. 근데 거의 나아가는데 기침이 종종 나올 수 있어서 마스크를 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탄해. 저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아 자리를 좀. 요새 자꾸 몸을 뒤로 빼시는데. 남이가 그런 얘기 할 처지는 아니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첫 코너 2주의 댓글로 가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제이드님께서 오디오 클립에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저희 리뉴얼된 로고를 보시고 책영사 로고가 바뀌었네요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역시. 고맙습니다. 참,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로고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로고 좀 예쁘지 않나요? 세련되고 예뻐요. 네. 그래서 또 제가 지난번에 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했더니 나무 위키에도 로고를 또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도 그거 감사드립니다. 맥스가 하신 거 아니었어요? 제가요? 맥스님 그거 하신 할줄 거 모를걸요? 모르세요? 아니야, 나 한 번 들어가서 옛날에 했어. 그 음. 안군한테 물어봐가지고 한 번 오. 제가 뭘 한 적은 있는데 근데 안군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뭐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나는 바로 누가 바꾸셨길래 이렇게까지 빨리 반영될 땐 맥스가 직접 하셨나 했는데 아닙니다. 역시. 예. 그 나무위키 관련해서는 좀 이따가 제가 사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 지난번에 메일을 보내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스스로 편집을 해서 소개하지 말아달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그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소개되군요. 그래서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아서 네네네. 좀 이따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이드님께서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새해 인사드립니다. 방송 너무 재밌게 잘 들었어요. 라미님 출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고맙습니다. 마지막 날 바튼 아카데미 보고 나서 김혜란 작가님의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 작품 읽어보셨나요? 저는 약간 오독을 해서 더 재밌게 읽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책에 나오는 방식으로 자기소개하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2025년에도 책, 영화, 다양한 콘텐츠로 제 산책길 동반자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늘 응원합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이중 책에 한- 나오는 방식은 어떤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사고 아직 읽지는 못해가지고 혹시 보신 분 어, 없으세요? 읽고 싶은데 아직 도전하지 않았네요. 요 방식 네, 있어요? 궁금했는데, 네? 그 책은 있어요? 아니요, 사지도 않았어요. 사주실 거예요? 오늘 좀 각박한 것 같아요, 백수님. 안 사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읽어보고 꼭 말씀을 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구나. 이 책하고 그다음에 그 김기태의 그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 사실은 저희가 다음 책영사에 책을 하게 되면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책이고요. 그런데 그 아마 이 소설이 그 소설가들이 뽑은 소설에는 1위에 올라 있긴 해요. 김혜란 소설이. 그런데 작년 연말에 그 일간지들의 그 올해 책 리뷰 등등과 여러 가지 그 반응을 보면 김기태의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핫하다고 해야 되나? 뭐 약간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두 개를 놓고 한번 뭐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목서향님이십니다. 2024년 참 좋은 영화들이 많았네요. 그 중에서 제가 뽑은 베스트 영화는 퍼펙트 데이즈입니다. 가끔씩 찾아오는 불안과 회한에도 기꺼이 일상을 찾아내는 주인공의 태도에 감동을 받았거든요. 영화적 완성도와는 별개로 제게 가장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과 인물에 대해 적절한 영화 선정으로 코멘트해 주신 듯하여 책영사답다고 느꼈습니다. 2024년 책영사를 정리하는 코너에선 저 역시 책영사를 들으며 즐거웠던 순간들이 떠올라 마음이 촉촉해졌네요. 25년에도 내 멤버분들에게 건강과 평온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라미님 출산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몸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회복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다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 전보다 얼굴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 전주 못 왔을 때가 좀 되게 안 좋았다가 음. 이제 정신 차리고 몸 챙겨야겠다 싶어서 한약도 먹고 열심히 쉬고 그랬더니 좋아졌습니다. 그 목소양님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그 음. 퍼펙트 데이즈에서 주인공이 봤던 책 있잖아요. 그 책이 최근에 번역돼서 나왔어요. 오. 나무라는 이름으로 네.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 퍼펙트 데이즈를 작년에 원탑으로 꼽으신 분들이 맞아요. 되게 많은 것 많았죠. 같아요. 네. 좀 청취자분들이 좋아하는 맞습니다. 그 다음 댓글에도 등장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가시죠. 네. 치로씨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분의 각기 다른 인사이트와 케미는 늘 감탄하게 됩니다. 2024년 저에게 있어서도 1순위 영화는 퍼펙트 데이즈였습니다. 이후로 산책할 때마다 코모레비를 보기 위해 하늘을 자주 보게 되었어요. 항상 좋은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려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팟빵의 침판연대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올해 막방 예고를 보고 급히 들어와 저도 시즌 마무리 올려봅니다. 1월 덤머니와 세기말의 사랑을 시작으로 잠시 바빠서 못 보다가 파묘와 퓨리오사쯤부터 다시 달리다 보니 한 해 동안 거의 30편 정도 극장 방문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대가족과 1승 무파사까지 또 알차게 보고 왔죠. 하지만 제 기억에 오랜 시간 남아있는 건 수카바티 극락 축구단이에요. 마침 안양의 승격까지 이뤄져서 다시 한번 떠올리게 했죠. 가장 기대에 못 미쳤던 건 베테랑2 수사물의 한계점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올해의 영화를 뽑자면 대도시의 사랑법입니다. 엽기적인 그녀의 전지현이 돌아온 듯한 김고은의 하드캐리가 압도적이었어요. 요즘 기대작으로는 11호와 하얼빈 볼까 생각 중입니다. 노벨상과 계엄이 공존하는 대단한 한 해였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건강과 대여료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대여료의 축복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대도시의 사랑법을 또 그렇게 뽑아주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갑고 이 영화가 뭐 베스트 10에는 거의 올라가지 못한 영화인데 저도 10으로 꼽았고 또 같이 꼽아주시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 다음 댓글은 로사2님이십니다. 덕분에 온통 불행하지는 않았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경사 네 분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라고 달아주셨어요. 아, 이 네. 댓글은 감사합니다. 너무 읽으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약간 감동받았어. 네. 저는 불행하지 않았대. 울컥했다니까요. 우리 때문에. 자주 우리가 뭐라고. 울컥하는데. 유일하게 맥스님만 지금 공감하시지 못하는 것 별- 같은데. 별- 전혀 아닙니다. 우는 거죠? 음해하지 마시고요. 티세요? 네. 티는 확실해. 티 맞아요, 티 맞아요. 맞아. 티 뭔지 모르고요. 네. 그거 언제 하실 거예요, 그거는? 안 하려나 봐. 그리고 이제 고맙습니다. 네. 노들섬에서 만나요님께서 오랜만에 댓글 달아주십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아픈 소식들이 들려와 속이 상했는데 라미님의 출산 소식과 다행히 건강하고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니 따뜻해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라미님은 목소리에서부터 배려가 묻어있는 분이란 게 느껴져요. 아이를 키우는 동안 언제나 사랑받는 기분을 느끼게 해줄 대단히 든든한 엄마일 것 같다고 막연하게도 생각합니다. 출산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자라날 아이가 매 순간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해요. 저 이거 보고 울었어요, 사실.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정말 피지컬리 울었어. 피지컬리. 일단 음. 호르몬 때문에 눈물도 많이 나오고요. 이런 거 약간 따뜻한 엄마 이런 거 보잖아요. 줄줄줄. 너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일상을 모두 잘 보내고 계셨는지 쌓인 화는 잘 녹이는 중인지 노시스님은 아직 많이 뜨거웠지만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너무 열받아. 또 다큐멘터리 영화를 좋아하는데 액트 오브 킬링이란 묵직하고 대단한 영화 소개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저는 여전히 퇴근 후 영화관에 앉는 일상을 보내며 꽤 많은 영화를 봤는데요. 맥스님과의 채경 생활이 거의 겹치더라고요. 최근 영화관에서 가장 좋았던 작품은 재개봉한 더폴이었습니다. 아, 오늘 처음으로 방송에 참여하신 것 같은데? 영혼이 있었다. 한 컷 한 컷의 아름다움 속에 어떤 장면을 잊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경사단 여러분이 올해의 영화를 뽑은 리스트 중 보지 못한 작품들이 있어 추천 영화들로 새해를 맞이할까 합니다. 특히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가장 기대가 돼요. 현재 책은 히라버 시간에 이어 소년이 온다를 읽고 있는데요. 한동안은 안군이 사랑하는 한강 작가님 책만 읽을 것 같습니다. 새해엔 방송을 좀 더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바란다면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겠죠. 네 분 모두 목소리만으로 많이 좋아하게 됐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저희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더폴은 사실 제가 저희 단톡방에다가 이거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굉장한 추천의 그런 멘트를 남겼는데 아무도 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봤었습니다. 저도 봤었어요. 이게 재개봉이기 때문에 음. 저는 당시에 봤었습니다. 극장에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랬을 겁니다. 이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되는 영화 되겠습니다. 왜 답을 안 했지? 아, 다시 한번 라미도 보고 있어요. 봤어요? 더폴? 아, 저 못 봤어요. 아, 그렇구나. 네네네. 나는 약간 유일한 부채가 계신 겁니다. 아니 뭐 어쩌라고 약간 이래. 좋은 건 난 이미 알고 나는 이미 있었는데 봤는데 어쩌라고. 라는 느낌이긴 했어요. 저도. 그래서 답변 안 했어. 네. 알았어, 이제 단톡방에 글 안 올려. 오늘 무슨 일 있네. 뭐 삐진 거 있는데? 그리고 인스타에 그라우세라 02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신 게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넷플릭스에서 마이크 플래너건 시리즈들 힐하우스의 유령, 블라이 저택의 유령, 한밤중의 미사, 자정클럽, 어셔가의 몰락을 몰아서 봤습니다. 올해 가장 몰입해서 봤던 시리즈인 것 같아요. 라미님께서는 혹시 보셨는지 보셨다면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아, 안 그래도 제가 이 댓글을 놓쳐가지고 안군한테 따로 부탁을 예전에 올라갔던 네네, 댓글입니다. 예전에 올라갔던 댓글이더라고요. 사실 제가 마이크 플래너건 시리즈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걸 놓쳤는지 한탄을 하면서 저는 이 중에서 자정클럽 빼고 다 봤습니다. 야. 그리고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아마 중간중간 추천드린 것 같은데 이분의 공포 영화의 특징은 뭐냐면 귀신이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 나중에. 아, 너도 그랬겠구나. 그래서 너무 무섭지도 않고 좀 약간 사연 있는 스토리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 비슷비슷해요. 내용은 다 비슷비슷하고 저는 어쨌든 좋아하는 시리즈라서 어쨌든 굉장히 꼭 다시 한번 되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안군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나무위키 작성자 관련된 메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체카 정아 오디오 클립 한강 방담 에피소드에 댓글 남겼던 목소양입니다. 아까도 댓글 달아주셨죠. 수영님, 맞아. 이번에 올라온 글래디에이터 2 에피소드 말미에 안구님이 나무위키 업데이트 언급해주신 거에 1차로 놀라고 멤버분들이 격하게 반겨주신 거에 2차로 뿌듯함을 느껴 메일까지 보내게 됐습니다.
104회 결혼 이야기 편에서 앙구님이 김혜리의 필름클럽을 나무위키에 검색해 보시고 바로 나온다고 놀라워하셨는데요. 라미님께서 저희 나무위키 문서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하셔서 저도 책영사 페이지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저는 뒤늦게 알게 돼서 다른 분이 이미 만들어 하신 틀에 내용 몇 개 추가한 게 다이지만요. 사실 나무위키를 보기만 많이 봤지 직접 문서 작성을 해본 건 처음이라 하면서도 어디까지 적어도 되는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 분이 본명이 아닌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만큼 방송에서 하시는 말 모두를 아카이빙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령 멤버들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들은 썼다가 지우기도 했어요. 나무위키를 쓰다 보니 마치 제가 사관이 된 듯한 착각까지 들어 왜 나무위키에 이토록 뇌피셜이나 TMI가 많은지 몸소 체감했습니다. 혹시 불필요한 서술이 있다면 방송이나 메일로라도 정정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문득 아이리시맨을 제대로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에 대부 시리즈나 마틴 스콜세지 영화들, 로버트 드니로와 알파치노 영화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 시리즈와 택시 드라이버만 보고 얼른 아이리시맨을 봐야지 했는데 보고 싶은 영화들이 너무 늘어나서 아이리시맨은 내년 2025년입니다. 돼야 볼 듯해요. 책영사 100회 특집 아이리시맨도 온전히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즐거운 마음입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이거는 공개해도 된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따로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게 그런 표현이 없어가지고. 없어가지고. 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너무 저희가 감사하죠. 그 진짜. 인스타에다가 물어봤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누구시냐고. 그곳을 요 메일로 가름한다고 하신 걸 보면은 소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여기까지인가요? 네. 유튜브 댓글도 끝났나요? 유튜브 댓글은 안타깝게도 요번 거에는 네. 달린 게 그래요? 없어가지고 그 안군이 뭐 부럽다고 했던 거 이제 104회에서 우리가 필름클럽은 있는데 우리는 없다고 부러워했던 그게 그 저 한번 보니까 필름클럽이 책영사보다 약 8개월 정도 먼저 2016년 네.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222회를 했으니까 필름클럽이 우리와 이제 거의 비슷한 우리가 218회잖아요 지금. 되는 거죠. 그런데 필름클럽의 나무위키는 213회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무위키 최신 에피소드까지 업로드했습니다. 그러면 이긴 겁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경쟁의식을 필름클럽은 우리 생각이 너무 큰데.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경쟁을 우리끼리. 이러면 된 거죠 뭐. 그런데 필름클럽이 참 팬도 많잖아요. 팬도 압도적이죠. 많고. 압도적이죠. 사실 뭐 저 필름클럽이 이제 팟빵 구독자가 한 22,000명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610명. 그것도 599명 왔다 갔다. 599명에서 600 왔다 갔다 하다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울었더니만 또 그래도 600을 10개로 확 넘겨주셨더라고요. 바로 일단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오디오 클립이 그나마 차이가 적은데 그것도 거기가 6,842명 그리고 우리가 1,191명. 우리도 꽤 돼요. 우리도 1,100. 심지어 우리가 박하선의 시네타운보다 많아요. 오디오 그걸 왜 클립에서. 의식하냐고. 자, 우리는 이런 거 의식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댓글 주신 청취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목수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동이에요. 이건 진짜 네. 정성이에요. 제가 그 로고 언제 바뀌나 매일매일 들어가서 봤었어요. 세상에 지독해. 지독해. 네, 그 정도 관심이면은 사실 수정하셔도 됩니다. 나무위키. 이 말이 맞다. 뭐, 야, 네가 그 수정하지 못 떨어진다고 못 떨어진다고 그러더라. 그 하지 말라고 내가 안 하고 스스로 있잖아. 하면은 조금 벽이 떨어지니까 그래 못 떨어진다고 그 말씀을 해가지고. 드린 건데 이제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정도로 관심이 많으시면은 하셔도 되지 그때 그거 않을까. 내가 들어가서 수정한다고 되게 어렵게 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그거 하는데. 그죠? 이거 어렵죠 이거. 복잡하지. 그러니까 좀 익숙치 않으면은 어려울 수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더 감사하네. 감사합니다. 최경사는 팟빵하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 유튜브, 스포티파이를 통해서 참 구독자 수 얼마 없는 것 치고는 참 다양한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죠. 예, 들으실 수 있고요. 예, 메일 주소 불러주시죠. 네, 저희 메일 주소 bookmovi42@naver.com입니다. 그리고 인스타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경사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고도 나가고 저희 리뷰도 또 따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특히 유튜브가 저희가 제일 늦게 시작한 축에 속하는데 스포티파이 바로 앞이니까 구독자가 8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앙군 이거 1,000명이 넘어야 광고가 붙는다고 그랬죠? 네, 1,000명이 넘어야 저희가 돈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광고를 붙일 수 있는 광고가 붙는 거죠? 돈을 받을 수 맞습니다. 있다기보다는. 네.
1000명이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800명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주의 후원 이제 알아봐야죠. 네. 이번 에피소드에도 네. 여러분의 후원이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2025 화팅님께서 225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헬로 2025님께서 6600원 후원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로사2님께서 10,000원 후원해 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몸 건강 마음 건강한 2025년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어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들썸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노들썸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돌님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 텍스트와 함께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수돌님 고맙습니다. 와니니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네, 와, 원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스트림님께서 25,000원 후원해 오.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가득 목서양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네, 목사님도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그리고 위드무비님께서 225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드오브님 감사합니다. 어우 해가 빨리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또 새해 맞이. 아이고.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지금 오늘 녹음하고 다음 녹음도 있고 그 다음 녹음이 지금 되나요 안 되나요? 다음 녹음까지 됩니다. 아 다음 녹음까지? 네. 아 그래도 뭐 한 번 더 있다는 게 상당히 든든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추운데 막 이렇게 종종걸음으로 막 오고 있는데 뭐가 그 이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이 찍찍 울리는 거야. 그래서 띵동띵동. 저는 그냥 핸드 소리는 안 나고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그 돈 빼간 소리인가요? 카카오뱅크에 스포하지 마. 돈 빼갔구나. 아니 아까 한동안 표정이 안 좋으신 채 이 카카오뱅크를 들여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설마 그러셨는데 한 번에 그래서 빼갔구나. 이게 이게 그 이모티콘 그러니까 아이콘이 뜨잖아요. 이 비 네. 카카오뱅크 굵게 떠서 아니 우리가 녹음하는지 어떻게 알고 이 직전에 이 또 응원이 갑자기 막 3번이 당도하지 막 이렇게 들어서 신나가지고 여기서 아까 잠깐 오프닝 멘트하고 딴 사람 얘기하는 동안 살짝 가봤더니 이 돈 다 빼가. 돈 몇 년이 됐다. 주세요. 이게 얼마- 지금 돈이 와, 이게 붙으니까 아주 그냥 지금 실명이고 뭐고. 자극적이다. 안군 라미 뭐돈 빼가는 소리가 아니, 그냥 심지어 그 맥스님 오시기 전이라서 안군이랑 저랑 정산을 막 하는 와중에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산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아 맥스님도 속상해 하시겠다 이러면서 근데 제가 이제 노트북 두고 와서 잠깐 밖에를 뛰어 나왔단 말이죠. 근데 맥스님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제가 맥스님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네. 이래가지고 우리가 다음이 안 되는 거구나 지금. 네, 맞습니다. 어쩐지 어떡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아이디어 냈잖아요. 어디 투자하자니까요. 이거 그러니까요. 이거를 조금 비트코인? 불릴 수 있는 코인에 한번 방법을 불리는 생각해 거 어떡해. 보자라는 돈이라도 얘기도 넣어볼까? 있습니다. 그래 가만 있어봐. 우리 다 한 거죠 지금. 네, 다 했습니다. 네 이번도 어쨌든 많은 분들이 저희 또 후원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네, 저희 후원 계좌 33332034357666입니다. 네 카카오뱅크고요. 아니 이 카카오뱅크는 좀 다른 은행 계좌보다 복잡해요. 뭐가 하려면 앱을 꼭 깔아야만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굳이 대면으로 안 하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아니 송금을 하면 예를 네. 들어서 요즘 다 모바일로 송금이 되잖아요. 그쵸. 그게 근데 카카오뱅크도 그냥 계좌명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다른 분이 이 카카오뱅크 아니라 다른 계좌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셔서 농협이나 하나는 같은 걸. 그래서 이게 그런 계좌가 아닌가 싶어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아마 그냥 상관이 전혀 송금하는데 없으실 문제가 텐데. 없을 겁니다. 아, 네. 문제 없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셨나요? 그러니까 그 1페이지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밑에 있을 수 네. 있죠. 그래서 불편하실 수 네, 있어요. 송금 은행 리스트에 1페이지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넘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코너. 저희 멤버들이 2주 동안 읽은 책 그리고 본 영화 소개해 드리는 2주의 책영 생활입니다.
오랜만에 라미부터 해볼까요? 뭐가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에이 지금 뭐 신생아 며칠짜리 신생아를 보는데 아프셨던 분인데. 일단 저는 2개를 봤습니다. 영화를 그래도 맥스님은 좋아하실 거예요. 저 대도시의 사랑법 오. 보고 왔습니다. 어땠어요? 근데 어땠어? 이 영화 다뤄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근데 말 또 안 듣잖아. 근데. 뭐 했지? 이거 안 하고. 그때 뭔가 근데 조금 더 센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대도시의 사랑법은 논의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책도 할 수 있었으니까. 조커랑 했던 것 같다. 그걸 안 하고 조커 하지 않았어요 그랬나? 우리가? 그러니 그 말 들으니까 더 열받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기대 없이 봤는데 제 주변에 반응 좋았던 분이 맥스님이랑 또 이제 합도 같은 이 SBS에 계신 있는 친구가 너무 인생 영화라는 거예요. 인생 영화까지. 그래서 자기는 너무 많이 울었대요. 그래서 어떤 걸까 되게 기대가 돼서 봤는데 되게 괜찮았고 OTT로 보는 와중에도 영화관에서 한번 볼 걸. 그게 어떤 뭐 시각적인 그런 부분 때문 아니라 그냥 와닿는 내용이나 이야기들이 저한테 되게 작지 않은 울림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 팀에 함께 일하는 인턴 분도 지난해 인상 깊었던 영화로 뽑았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뭔가 조금 말씀하셨던 지금 현재를 보여줄 수 있는 영화나 그런 의미는 되게 큰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말 좀 들어라 좀. 말 좀 들어줘. 그래서 이거 못 따라던 건 좀 아쉬웠다. 그리고 스픽 노 이블 그때 그리고 맥스님 추천을 해주셨죠. 그래서 봤는데 이거는 뭐 그냥 추천을 제가 했어요 이거를. 한번 보라고 어떤지 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냥 보통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원작이 또 덴마크 영화가 있어서 그거랑 결말이 조금 다르게 나온 거더라고요. 근데 꼭 보세요 이런 건 아닙니다. 저는 대도시의 사랑법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따뜻합니다. 보고 나면. 맞아요. 되게 뭐 나이대에 상관없이 이렇게 조금 특히 마지막 정말 약간 어떻게 보면 허황된 장면인데 결혼식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울컥해.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요즘 각박해서 그런 건지 사실 이렇게 조금 따스한 영화를 만난 것도 너무 오랜만이었고 좀 위로받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보기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면 안군? 저 아파가지고 2개밖에 못 봤습니다. 하나는 넷플릭스에 올라온 월레스와 그롬의 복수의 날개. 그거 봐요. 나 오늘 신문 기사 난 거 보고 내가 그거 놓치고 있었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재밌더라고요. 네. 길지 않아가지고 금방 그래요? 볼 수 있습니다. 1시간? 1시간 반? 1시간 반. 네. 봐야 됩니다. 이번 주말에 봐야지. 워낙 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기도 하거니와 이 클레이 애니메이션이 갖고 있는 따뜻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여전히 잘 담고 있고 게다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가 지금 현재 사회에 울리는 메시지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기술이나 AI에 맞아요.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과몰입한 사회에서 이런 식의 접근도 이야기도 해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재밌게 봤고. 그 라미 혹시 월레스앤 그레미 시리즈 본 거 있어요? 저 예전에 TV에서 해줬을 때 그때 몇 번 좀 챙겨봤었죠. 그리고 그때 맥스님이 한번 저한테 추천해 주셨어요. 이거 꼭 보라고. 이거 은근 내가 왜 물어보냐면 이게 은근히 또 약간 호러 같은 측면이 좀 있어. 맞아요. 이게 약간 클레이 만화가 조금 이거랑 또 그렇고 핑구 기억나세요? 핑구 아세요? 핑구는 모르겠어. 그 펭귄이 나오는 건데 걔도 그 클레이거든요. 좀 무서워요. 약간 말도 안 하고. 그 눈을 이렇게 시꺼먼 눈이 이렇게 슉 나오면 살짝 무서워. 그리고 요 과거 애니메이션의 성우분들이 그대로 나오셔가지고 요거는 한국어 버전으로 봐도 재밌더라고요. 한국 성우? 네. 원래 그 원어 성우는 타계하셨다고 하더라고 한 분이. 그래서 뭔가 어쨌든 저는 한국어 버전으로 봤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한국어가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로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리고 책은 좀 독특해서 구매해봤는데 1784 더 테스트베드라고 1784라고 혹시 아시나요? 1784? 1784도 아니고. 요게 그 네이버 제2사옥 이름입니다. 근데 요게 찾아보니까 1784가 그 저거 뭐야 거기 주소 이름이기도 하고 그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때라 그 제2사옥 이름을 1784라고 붙였대요. 근데 사옥을 자신들이 지어가지고 어떻게 지었는지를 책으로 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통 어쨌든 사옥은 어디에 맡기거나 그러니까 주체성이 그러니까 직접 얘기하는 거가 어떤 얘기가 담겨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봤는데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 네이버 신사옥이 사실 쌍둥이 빌딩이라 그 맞습니다. 앞에 생긴 빌딩이랑 똑같은 건데 그 앞에 빌딩을 설계한 사람이 그 자기 설계했다는 게 디자인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그 조수영 씨라고 옛날에 네이버 대표 하던 그 매거진 B 발행인이에요. 네. 가수 박지훈 씨 남편. 맞아. 그 사람이 디자인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 그린 팩토리와 동일한 그렇죠. 형태로 예, 그린 팩토리를 올라왔었죠. 그 양반이 저기 디자인했으니까 뭐 똑같은 걸 했으니까 뭐 결국은 그러니까 요거가 좀 차이점이 있는 게 그 음. 이름이 더 테스트 베드인 이유가 애초에 그 건물을 그 로봇과 함께 사는 형태로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봇, 그러니까 이후의 미래의 상황을 이곳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책에 담겨 있어가지고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이렇게 봤네요. 네, 노시스. 저는 여러 개 봤는데요. 휴가였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빨리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 웃긴 게 하나도 새로 본 게 없네요. 다 그냥 다시 본 것들인데 다시 본 거. 1월 1일에는 EBS에서 슈렉을 해주더라고요. 뭐 그래서 엄마랑 둘이 봤는데 엄마가 너무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이게 24년 됐어요. 나온지 2001년작이거든요. 와 근데 지금 봐도 하나도 안 촌스러워. 너무 빵빵 터지면서 봤어요. 명작이다. 1월 2일엔 프라이멀 피어를 다시 봤네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봤을 때는 막 보면서 막 소름 돋고 막 반전 막 약간 이런 그 뭔가 몰입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결말을 알고 본다는 거를 감안하고라도 다시 보니까 약간 조금 김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를 알아서라기보다는 이제 제 생각에는 이후에 이제 프라이멀 피어를 이를테면은 롤 모델로 한 영화가 많이 너무 많이 나온 나왔죠. 거야. 그리고 그 영화들마다 다 뭐랄까 뭐랄까 압도적으로 다 잘 만들어가지고 근데 퀄리티적으로는 오히려 프라이멀 피어가 그들에게 영감을 주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보니까 그다지 재미는 없었다. 1월 3일엔 라라랜드를 다시 봤네요. 제가 이 영화도 1년에 한두 번 꼭 다시 보는데 근데 라라랜드를 제가 처음에 봤을 때도 그렇고 그다지 재밌다는 걸 못 느꼈는데 제가 드디어 이번에는 마침내 눈물을 재밌었어요? 흘렸어요. 마지막에. 어. 이번엔 제가 제대로 감정이입하면서 봤나 봐요. 울컥하면서 그 바에서 그 엠마 왓슨 나갈 때 그때 눈물이 확 나기 시작해서 이럴 수도 있구나. 본 영화를 이렇게 여러 번 다시 봤는데 이제야 이 영화랑 내가 이를테면 소통이 연결이 되었구나. 됐구나. 신기한 경험이었고요. 1월 4일엔 헤어질 결심을 또 봤네요. 근데 항상 좋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 이 영화를 정말 많이 자주 보고 있는데 이번에 또 뭐가 보였냐면 일단 고경표의 캐릭터가 좀 다시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고경표가 처음부터 계속 진실을 보고 말하고 있어요. 설애가 범인이라는 것도 처음부터 알았고 혜준이 설애를 좋아하는 것도 그 스시 사준 거에서 단박에 알아챘고 그다음에 그 설애 집에 술 취해서 가서 약간 횡포 비슷하게 부린 것으로 정리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질질 쫓겨날 때 그 고경표가 설애한테 우리 팀장님 호구 같아 보여도 사실은 무서운 분이에요. 다음번에는 설애님 꼭 잡을 테니까 다음 남편 죽일 때 참고하세요 이래. 그때 술 취한 채였나요? 술 취한 채. 근데 그때는 너무 상황이 웃기니까 빵 터져 넘어갔는데 이번에 그 말대로 웃음기를 된 거니까. 웃음기를 제거하고 보니까 진짜 그랬더라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그 컨셉이 그 시신의 눈도 그렇고 보다 그 진실을 보다라는 측면에서 고경표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유일하게 진실을 계속 보고 있었던 양반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네요. 그 다음에 또 1월 4일 같은 날 아니마를 봤어요. 아니마를 아니마?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마는 그 폴 토마스 앤더슨이 그 라디오헤드 그 메인 보컬 톰 요크가 개인 앨범 그 3집을 냈을 때 그 앨범에 수록된 곡 3곡을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단편 영화 15분짜리거든요. 근데 그 넷플릭스에서 그때 2019년에 그 음반 공개될 때 같이 릴리즈를 했었는데 15분짜리 뮤직비디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봤는데 또 뮤직비디오라고 하기엔 또 난감하고 그 아니마가 그 칼융의 그 그 심리학 용어 중에 그렇죠. 남자 아니마와 아니무스. 맞습니다. 오 달리 보이는데? 아니마가 그 남성들의 무의식 안에 있는 여성성을 말하는 건데 그거를 그 개념을 알고 보면은 조금 더 낫긴 하지만 어쨌든 알고 보든 모르고 보든 15분간의 굉장히 행위예술이라고 해야 되나? 그 노래에 맞춰서 뮤직비디오라고 해야 되나? 하는데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고 추천합니다. 그리고 폴 토마스 앤더슨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넷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월 5일에 또 이것도 제가 1년에 이건 한 대여섯 번 다시 보는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을 너무 봤는데 한 번도 못 봤네 그거. 제가 이 영화를 정말 좋아하고 집에서 틀어놓고 일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봤더니 다시 보기가 1월 31일까지밖에 안 된다고 안내가 나와서 제가 깜짝 놀라서 말을 잃었네. 내가 지금 또 말을 빨리 잃었네. 봐야겠네. 하여튼 빨리 다시 안 보신 분 다시 보기 하십시오. 그다음에 1월 6일에는 퍼펙트 데이즈를 넷플에서 다시 봤네요. 그리고 이번에 뭘 알았냐면 극장에서 볼 땐 못 느꼈는데 화면비가 좀 이상한 거예요. 화면비가 4대 3이에요. 16대 9 아니고. 4대 3인 거 4대 3이었던 것 같은데. 되게 그래요? 강렬하게 기억 남지 않나요? 그래요? 다 몰랐어요. 미안해요. 근데 그래서 괜찮아요. 이건 알아요? 왜 4대 3이었는지는 알아요? 왜 다 4대 3이었냐고? 왜 이걸 빈 벤더스가 4대 3으로 찍었는지 아나요? 그저 표정을 잡으려면 4대 3이 좋잖아. 아니에요. 아이. 몰라야 될 것 같다. 모르겠는데요. 전혀. 진짜 모르냐? 뭐지?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래? 네. 그 빈 벤더스가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오즈야스지로를 약간 오마주하는 차원에서 했단다. 맞아요. 그래서 인물 이름도 맞아. 동일하고 맞아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을 봤습니다. 저의 평은 저는 재밌었어요. 저도 뒤늦게 다 봤네요. 근데 1편만 우린 봤는데 다 얘기했 그때 2편까지 보고 나왔었죠? 네. 총 7개인데요. 쭉 다 봤어요. 저도. 네, 하여튼 저의 결론은 재밌었다. 끝. 라미는 오징어 게임 봤을 시즌 것 2 같은데.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시즌 2. 저 시즌 2는 안 봤어요. 근데 너무 그 혹평을 저는 먼저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정말 기대 없이 봤는데 야, 이 정도 만들기 쉽지 않은데. 근데 너무 그 짧은 짤이 많이 돌아가지고 왠지 안 봐도 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야. 그래도 봐. 그래도 재밌나요? 그래도 재밌고 막 이병헌 막 이렇게 뺨 때리는 거 나오고 막 이런 보니까 저는 의외로 공유 캐릭터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1화가 진짜 1화에 재밌었어. 있는 게 가장 재밌는 편이긴 해요. 오징어 게임 본 게임 들어가기 전에 공유랑 하는 게임이 제일 재밌었어. 공유가 이런 연기도 하네. 그래, 공유가 연기파더라. 저 그거 봤구나. 저 트렁크 봤어요. 공유 얘기하니까 생각났네. 공유랑 그 드라마. 누구죠? 서현진 배우 나오는 그걸 병원에 누워가지고 봤는데 끝까지는 못 봤어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르귀여워요. 네네. 공유는 연기파지만 트렁크는 재미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 안구는 저기 오징어 러브레터. 게임이요? 러브레터요? 봤어요 이번에도? 아직 올해 겨울이 안 갔기 때문에 그리고 봐야 할 이유도 생겼죠. 이유도 돌아가셔가지고 생겼잖아. 네 봐야죠. 그래요. 지금 극장에서 하는데. 그렇습니까? 네, 극장에서 재개봉해서. 요번에 재개봉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을 요번에 못 차릴 정도야. 반지의 제왕을 아이맥스에서 재개봉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딴 사람 관심 없어. 그러네. 전혀 아무도 관심이 관심을 안 없으시구나. 저는 어떤 말도. 넷플에 있지 않나? 보고 우와 넷플에 있는데. 반지의 제왕 2개의 탑을 아이맥스로 볼 수 있다고 거의 같이 보자는 수준이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군요. 네, 꼭 봐라. 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되게 왜 이 영화가 우리가 다룬 게 기억이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억이 많이 나요. 우리가 저 퍼스트 카우를 다뤘었잖아요. 맞습니다. 켈리 라이카트 감독의 쇼잉업이라는 영화가 드디어 개봉을 했고요. 이게 2022년도에 칸 영화제 경쟁 부문이니까 좀 되게 오래됐어요. 개봉을 한 게. 그해 아니야 2023년에 아마 이게 까이에디 시네마의 그 필름 오브 더 이어의 10에 들어갔던 영화예요. 저는 처음 봤을 때는 퍼스트 카우만큼 좋지는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는 본지 조금 지나니까 며칠 뒤에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 약간 좀 예술가에 관한 영화예요. 그 예술가가 어떻게 일상에 이런 잔잔하게 닥쳐오는 그 온갖 방해물을 물리치고 그 예술을 작품을 대단한 예술가도 아니고 그냥 무명의 예술가인데 해내느냐에 관한 얘기인데 괜찮습니다. 이게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동화지만 청불입니다. 그 박지현 씨가 히든 페이스 혹평이 가득하던데요. 그래요? 네. 난 재밌게 봤는데. 그래요? 일단 제가 그 히든 페이스를 보고 이 박지현 배우한테 약간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너무 분위기가 있어. 근데 이 배우가 그거는 뭐 에로틱 스릴러지만 그 히든 페이스 봤다고 그랬나? 남이가? 저 한국 건 안 보고 원작을. 저도 원작 봤어. 이 영화는 그냥 코미디라서 완전히 느낌이 다르거든요. 근데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코미디 연기도. 그냥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걸 구분을 잘 못하겠는데 연기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 아무리 봐도. 그 재벌집 그거를 한번 봐보세요. 나 안 봤어 그거. 보고 싶지도 않아. 그래 거기서도 되게 매력 있는 캐릭터가 아, 그래요? 나오거든요. 저는 거기서부터 좋아했었는데 그렇구나. 그냥 아마 좋으신 걸 거예요. 아, 뭔데? 아니야 어쨌든 제가 보기엔 연기 잘하는 걸로 보이니까 안군이 그 저기 히든 페이스 한번 보고 얘기해 주세요. 네, 아직 뭐 어디에 어. 뜨진 않아가지고. 왜냐면 많은 남성분들이 히든페이스 이후 박지원 배우를 재평가에 다시 본다. 좋아하시는 되게 분들이 매력적인 되게 분들이 많아 보다. 많아졌고 음. 그 캐릭터에 되게 빠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IPTV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페라리. 우리가 어떤가요? 할 뻔했던 약간 우려하셨잖아요. 우려라기보다는 저는 그 하우스 오브 구찌가 생각이 나가지고 주인공 똑같잖아 배우도 아담 아담 드라이버. 드라이버고. 저는 하우스 오브 구찌가 좀 별로였거든요. 그 몰라 기대가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나왔는데 페라리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생각보다 괜찮고 딱 느낌은 포드 V 페라리와 하우스 오브 구찌의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포드 고민했는데 V 페라리는 투표할 너무 때. 좋았는데. 명작. 포드 V 페라리는 좀 레이싱이 네, 네. 약간 네. 본격 레이싱 영화잖아요. 근데 이 페라리는 본격 레이싱 영화는 아닌데 레이싱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야. 레이싱이 꽤 나오고 뭐라 그럴까? 어쨌든 딱 그 중간 정도? 중간 정도고 마이클만 감독이 저는 왠지 약간 할리우드에서 블록버스터 만드는 감독처럼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할리우드 작가주의 감독 중에 그렇죠. 하나거든요. 그래서 역시 좀 묵직한 이런 맛이 있는 영화가 나왔다. 근데 흥행은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포드 V 페라리가 1964년인가 있는 일을 그리거든요. 네. 그 이제 페라리가 하도 좀 약간 잘난 체하고 그러니까 포드사에서 열받아 갖고 야 우리가 만들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네. 포드 V 페라리잖아요. 근데 그보다 10년 전 얘기예요 이게. 페라리가 망해가 파산 직전이야. 왜냐면 1년에 자동차를 100대도 안 만들어. 그래서 이제 뭐 옆에서 피아트랑 뭐 이런 포드랑 여기랑 손잡아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저 페라리가 야 내가 어디 가서 누구 통제받으면서 일할 그럴 사람이냐 이래가지고 일단 우리의 그 협상력을 우위에 서게 하기 위해서 대회를 나갔자. 그래서 그 대회를 나가가지고 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러니까 포드 V 페라리나 이 어쨌든 유명한 사람인 건 알겠는데 영화적으로 다룰 만큼의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분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유행인 건지 이들에 대한 영화가 등장하는 게 이 영화는 페라리 이 영화는 마이클만 감독이 벌써 10년 전부터 만들고 싶었던 프로젝트라고 하고 포드 V 페라리의 감독은 제임스 맨골드인데 네. 기획이 마이클만이에요. 그러면은 이분이 그냥 관심이 있는 그래서 거네요. 보면 이렇게 연결이 돼 그게 스토리가 완전히 다른 영화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보면 되게 시기순으로 좋을 것 같더라고. 딱 이해도 너무 잘 되고. 그리고 파문이라는 일본 영화 포스터가 너무 예쁘게 빠져가지고 관심을 갖고 봤는데 이 영화는 최경사와도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영화입니다. 까모메 식당의 감독인 오기가미 나오코가 연출한 영화고요. 강변의 무코리타라고 작년에 나왔던 이 영화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되게 독특한 느낌의 그 영화들을 까모메 식당도 약간 뭐가 뭔지 모르게 조금 이상한 느낌이 있잖아. 약간 에브노르말한 이 영화도 역시 그런데 블랙 코미디인데 부부가 있고 그 주인공인 부인은 이상한 그 종교 비스름한 그 다단계 같은데 빠져 있고 남편은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집을 나가버려요. 저기 뭐야 거기 그 원전 사고가 나가지고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서 남편이 같이 암 걸려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좀 여기 집에 살면 안 되겠니 해서 이제 같이 사는 얘기인데 이거 분위기가 아주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뭔가 새로운 느낌의 영화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한번 보면 괜찮아요. 예. 그리고 리얼 페인이라는 되게 이것도 뭐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는 독립 영화죠 일종의. 요걸 봤는데 이건 미국 영화인데 이것도 되게 그 성격이 서로 정반대인. 일테면 우리가 맨날 저보고 하라고 그러는 그 MBTI의 정반대인 두 사촌이 그 폴란드의 그 이런 영화도 또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그 뭐죠? 홀로코스트. 그 가스실. 거기 투어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 뭐 투어가 핵심은 아닌데 그 두 성격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벌어지는 그 마음속에 벌어지는 일들. 제시 아이젠버그가 감독이네요. 예. 알아요?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난 영화에 잘 나오는 몰라. 배우. 근데 난 잘 몰랐어. 예.
근데 뭐 이것도 괜찮습니다. 음. 그리고 그 두 개의 되게 이상한 영화들, 유럽의 이상한 영화들을 봤는데 하나는 애니멀 킹덤, 그리고 또 하나는 언데드 다루는 법이라는 거고, 애니멀 킹덤은 수인을 소재로 한 거예요. 사람 짐승, 짐승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왜 그런지는 또 이유도 안 나와.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짐승으로 바뀌어요, 사람이. 엄마가 바뀌더니 아들도 바뀌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언데드 다루는 법은, 언데드라는 게 일종의 좀비더구만요. 서양에서 오래 전부터 네. 있었던, 죽었는데 육체만 살아 있고 사실상 영혼은 없는 이런 존재와 또 같이 지내는 아들이 언데드고, 뭐 그냥 그런 식이에요. 이런 식의 얘기인데 둘 다. 근데 이 언데드 다루는 법의 각본가는 바로 안근이 그 너무나 좋아하는 린드 크비스트, 경계선의 각본가. 렛민과 경계선의 각본가. 아니 애니멀 킹덤 얘기 들을 때도 경계선 얘기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랑 느낌이 어쨌든- 비슷해. 네. 그러니까 이 두 영화를 하루 걸러씩 그러니까 이틀 동안 봤는데 두 개가 약간 겹치면서 왜 유럽인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굉장히 이상한 크리처들을 항상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런 건 미국 영화에서는 절대 잘 안 그러네. 나오는. 그러네요. 거긴 뭐 나와봐야 뭐 황혼의 새벽까지에서 뭐 이런 좀비나 나오든가 뭐 이런데, 여기 나오는 뭐 경계선도 그렇고 뭐 언데드니 뭐 애니멀 킹덤의 수인 이런 거는 사실은 미국 영화에서는 나오기, 그쵸.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신기하다, 나오기 진짜. 어려운 미국에서는 살인마들이 나오고. 유럽에서 그리고 동양에서도 나오는 게 아니야. 이런 거는 다 언데드도 옛날에 그 유럽 이런 데서 그쵸. 나오는.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이 유럽 사람들한테는 되게 뭐 무섭건 두렵건 이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가까이 함께 있는 하는. 가까이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왜 그럴까? 들었습니다. 하여튼 두 영화를 보니까 하여튼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르한 파묵의 먼 산의 기억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오르한 파묵이 원래 화가가 되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몰스킨 노트에다가 늘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다 이제 짧은 글 같은 일기 같은 걸 쓰는데, 그걸 그대로 찍어가지고 본인의 그러면 그 본인의 스케치가 있나요? 스케치가 다 나와요. 페이지마다 오. 다 나오고 그 위에 이제 글은 이제 인쇄로 해서 하는데 되게 진솔한 모습이 거기 나와 있거든요. 오르만 파묵이. 그래서 야, 이런 세계적인 작가도 맨날 아침마다 짜증도 내고 맨날 실망하고 우울하고. 본인의 그런 일종의 다 일기를 보는 느낌. 예, 일기 보는 느낌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책을 보고 있습니다. 자, 2주의 책영생활 여기까지고요. 저희 메인 코너죠. 책영사의 선택으로 가겠습니다. 책과 영화 사이에 책영사. 218회 책영사의 선택은 A24 최초의 블록버스터 영화로 널리 홍보된 시빌워라는 작품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내전이라는 뜻이죠. 미국의 남북 전쟁이 뭐 더 아메리칸 시빌워, 디 아메리칸 시빌워, 혹은 또 그냥 더 시빌워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영화는 사실 미국에서는 지난해 4월 개봉했으니까 뭐 거의 뭐 개봉한 지 꽤 됐는 영화인데, 한국에서는 지난주 개봉을 택하면서 우연찮게도 지금 우리의 상황과 맞아떨어지면서 화제가 될 줄 알았는데 화제가 또 그만큼 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건 아마 영화사에서 홍보를 그래. 그 마지막 엔딩을 만약에 우리가 홍보 포인트로 했으면 많이 봤을 수도 있었을 텐데 홍보가 좀 잘 안 된 느낌. 홍보를 그렇게 하긴 좀 어렵지 않았겠어요? 그게 대단한 스포이기도 하거니와 뭐 좀 위험하고 하니까. 예.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러고 있고요. A24 영화 중에서는 북미에서는 에올 다음 가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다음 가는 흥행을 기록했고, 진짜. 맞습니다. 네네. 그게 아마 7천만 달러인데 이거 지금 6천만 달러 정도 했고, 글로벌 흥행도 1억 달러가 넘어서 제작비는 뭐 5천 정도가 들었다고 하는데 제작비는 2배 넘게 상회를 했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10만 정도 남짓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히려 약간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해요. 뭔가 되게 비판적인 걸로 뭘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목소리가 약간 애매하거든. 그쵸. 약간 좀 선명하게 더 선명하지가 나왔으면 않거든. 좋겠다. 예, 그래 뭐 불만이 있었다고 하고, 근미래에 벌어지는 미국의 내전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미국 대통령 측하고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주 연합한 서부연합군이 말 그대로 군대를 동원한 전쟁을 벌이고요. 나라 곳곳은 통제를 잃어서 민병대가 활기를 치는 무법천지로 변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오늘은 일단 나미의 신업부터 오랜만에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곡이 안 나온 얘기들을 안군의 비하인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앞서서 백수님이 간단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미국의 어떤 내전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줄거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는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표현을 빌어서 줄거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내전 중입니다. 영화는 내전 중인 미국의 상황을 비추면서 시작이 됩니다. 물론 왜 무엇 때문에 이 전쟁이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뭐 간단한 언급은 있어요. 대통령이 이제 뭐 삼선을 해서 너무 뭐 권위주의적인 이런 미국의 정부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폭정 이야기가 나온다든지는 있지만 뭐 정확하게 어떤 걸로 시작이 되었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나 이런 텍사스주 주축의 서부군, 그 다음에 나머지 주들이 모인 플로리다 동맹이 막 이렇게 다투고 있는, 주를 이뤄서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내전 상황에서도 어떤 지역은 전쟁을 완전히 외면하면서 마치 아무 일 없는 양 평화롭게 지내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미국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각자 그냥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곳도 있고 내전에 엄청 휘말린 곳도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는 종군 기자다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미국의 내전 상황을 카메라에 담아내는 종군 기자인 리, 그다음 제시, 조엘, 세미는 대통령을 인터뷰하겠다고 워싱턴 DC로 향합니다. 이제 이게 줄거리예요. 출발해서 워싱턴까지 가서 뉴욕에서 DC까지 가서 뉴욕에서 출발해서 일종의 로드무비 형식. 그렇죠. 대통령 인터뷰하겠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이야기들인 거고요. 또 오랜 시간 종군 기자로 살아왔던 리, 조엘, 세미와 달리 이제 막 이 일을 시작한 제시는 조금은 좀 대책 없고 막무가내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보면서 이제 크리스틴 던스트죠. 리의 역할을 맡은 그 리는 걱정을 하면서도 또 자신의 과거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패기 넘치게 시작한 그들의 여정은 사실 내전의 참상을 마주하면서부터 엉망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서로를 막 죽이기 시작하고 어떤 이유로 서로 죽이는지도 모르는 이런 실상을 보면서 기자들조차도 지금 우리가 뭐 하는지 이제 다시 되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는 누구를 향해 분노하는가입니다. 누가 시작했는지, 왜 계속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전쟁 속에서 사람들은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죽이는데도 몰라요. 누구 죽이는 건데 물어봐도 그냥 상대가 죽여서 죽입니다라고 대답하는 지경에 이르러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리와 제시, 조엘도 동료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전쟁을 봤던 그들마저도 정신 상태가 갈수록 안 좋아져요. 가까스로 그리고 DC에 도착한 주인공들은 링컨 기념관이라든지 백악관이라든지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이런 장소들을 배경으로 하는 총격전을 벌이게 되고 그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부군과 함께 백악관으로 진격한 주인공들은 숨어있는 대통령을 사살합니다. 그리고 인증샷을 남기는 주인공들을 배경으로 해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사실 전쟁 영화라고 이제 포스터나 뭐 이렇게 예고편을 보면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언론, 미디어, 저널리스트가 겪는 고민과 저널리스트가 아무리 뭐라고 외쳐대도 변하지 않는 세상과 거기에 대한 또 회의와 이런 것에 대한 영화라고도 할 수 있죠. 자, 안군의 비하인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이 영화 A24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책용사에서 다루었던 혹은 언급되었던 영화들만 해도 정말 많습니다. 미나리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새는. 진짜. 한 것도 많고 네. 되게 지금 오늘 에피소드에서만 얘기했었던 퍼스트 카우도 A24였고요. 그 쇼잉업도 A24예요. 네. 그리고 뭐 존 오브 인터레스트, 패스트 라이브즈, 뭐 보이즈 어프레이드, 더 웨일, 에어올, 애프터 양, 칠드런 액트, 뭐 퍼스트 리폼드 저희가 다뤘던 작품들도 A24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 아예 가국가 이름을 A24로 팟캐스트를 이제 저희는 요거만 하겠다. A25로. A24 영화 중에 가장 비싼 영화는 뭐였을까요? 요번 영화 전에. 에이올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야. 보이즈 어프레이드 맞습니다. 보이즈 어프레이드가 3,500만 불이 그 영화에 들었는데 그 돈 쓸 게 뭐가 있냐? CG나 뭐 이런 거 많으니까. 의외로 그 스케일이 좀 커 그 영화. 그런데 요번에 5천만 달러를 들여서 이 영화를 찍은 거니까요. 요번 영화의 감독인 알렉스 가랜드 역시 A24 출신입니다. 가랜드 감독이 원래 소설가 출신이더라고요.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데니 보일의 비치가 이게 가랜드 감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거더라고요.
이후 데니 보일의 28일 후, 선샤인 여기에 각본을 담당하면서 영화 쪽에 발을 들이게 된 거죠. 그리고 2015년에 A24의 엑스마키나로 감독을 데뷔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데니 보일과의 관계는 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니 보일 감독이 곧 28일 후의 후속작인 28년 후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 작품의 각본과 제작자로 참여를 하더라고요. 가랜드 감독이 언론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할아버지가 해외 특파원이었고 아버지가 시사풍자 만화가였어요. 그 영향이었는지 어쨌든 이번 영화에서는 미국 내전을 종군 기자의 시선에서 풀어나가죠. 그리고 말씀 아까 하셨다시피 이게 뉴욕에서 워싱턴 DC까지 가는 일종의 로드무비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명이 로드트립이었다고 합니다. 첫 시작이. 그리고 영화를 찍을 때 어쨌든 그 4명이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촬영 기간 동안에 카메라가 차 안에 숨겨놓고 대부분의 시간을 카메라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연 배우들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스태프들의 간섭을 거의 안 받았기 때문에 금방 친해졌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동료애를 형성했다고 하네요. 영화에서 씬 스틸러라고 할 수 있는 그 빨간 색안경을 쓴 군인 제시 플레먼스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근데 원래 여기가 다른 배우가 맡을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 배우가 촬영 며칠 전에 하차를 하면서 커스틴 던스트가 자기 남편한테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캐스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영향인지 제시 플레먼스 이름을 스텝롤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 없어요? 네, 크레딧에 없습니다. 없다고요? 네. 거기가 완전 진짜 그 전체 이 영화의 핵심 장면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 장면을 찍을 때 제시 플레먼스는 다른 출연진들과의 교류를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해요. 그리고 감독도 이 작품을 찍을 때 배우들이 더 몰입할 수 있도록 촬영이나 녹음을 진행하는 스태프들을 굉장히 멀리 뺐답니다. 카메라도 최대한 멀리서 찍을 수 있는 렌즈를 활용해서 촬영 장소에는 딱 배우들만 남을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해서 찍었고 그 장면을 찍고 조엘 역의 와그너 모라는 엄청 울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자기 플로리다 출신이라고 원래 그분은 브라질 출신 배우신데 그 요 장면을 찍고 굉장히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 뭐죠? 이 아까 지금 안군이 배우들이 카메라를 잘 의식하지 않도록 했다. 이게 우리가 전에 보면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도 그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이 카메라를 이제 곳곳에 네. CCTV처럼 부착해가지고 그런 뭔가 환경을 줬다고 하는데 뭐 이번에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핸드헬드로 많이 이제 전투 장면이나 이런 걸 찍었는데 아 혹시 그 카메라 얘기가 있어요? 안군 준비한 거요? 아, 그 이번에 쓴 카메라가 뭐 하얼빈도 뭐 아리 알렉사 65를 쓰는 세상인데 이 A24의 최대 제작비를 든 이 영화에 쓴 카메라가 중국 DJI 그 짐벌 만드는 회사 있죠? 그 저 드론하고 그 회사가 만든 짐벌 일체형 카메라 로닌 4D라는 저 카메라로 촬영을 했습니다. 이제 이 로닌 4D에다가 그 8K 혹은 6K 풀프레임 카메라 X9을 탑재한 건데요. 이게 좀 일체형이에요. 다 붙어 있어. 이 짐벌하고 카메라가.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큰 영화에 쓰진 않고 소규모 프로덕션용으로 해서 미드레인지급 카메라거든요. 이걸 쓴 게 그래서 사실은 보면 저는 아이맥스에서 봤는데 살짝 화질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워낙에 이제 장비가 가볍다 보니까 이 움직이기가 좋고 기동성이 되게 뛰어나잖아요. 네. 더구나 이거 흔들어 쓰는 거 되게 많잖아. 맞습니다. 전투 장면에서. 그래서 그런 데서는 되게 이 감독이 연출할 때 있어서 카메라는 나름 생각을 갖고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한 것 같아요. 예. 이어가자면 그 장면에서 플레멘스가 꼬맹이 제시한테 너 어디 출신이냐고 미주리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미주리주가 왜 쇼미주인지 물어보잖아요. 그거 왜 그래? 그게 애드립이었대요. 쇼미주? 네. 기억이 안 나시나 보는군요. 쇼미주가 뭐야? 그래서 그 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주리주의 별명이 어. 쇼미주예요. 아. 근데 그것을 그 플레멘스가 제시한테 물어보거든요. 너 미주리주 출신이면은 쇼미주라고 불리는 이유 알 거 아니야?라고 물어보는데 제시 역의 배우 케일리 스페니가 실제 미주리주 출신인데 이 애드립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 몰라서 머뭇거리는 장면이 요번에 담겼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왜 쇼미주인가 여러 가지 기원설이 있는데 하나가 어느 그 하원 의원이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옥수수와 목화
코클버를 키우는 주 출신이고 거품이 껴있는 웅변은 나를 설득시키거나 만족시키지 못한다. 나는 미주리추 출신이니 직접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 되게 필드에서 놀던 양반이니까 나한테 보여줘야지 난 믿을 거다라고 하면서 쇼미라고 했대요. 거기서 미주리 출신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뭐 그런 식의 썰이 있어서 쇼미주라고도 불린다라는 썰이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 장면에 대해서 가지고 와봤고 두 번째 비하인드는 그러면 그 11호에서 등장하는 내전 세력이 도대체 정확히 뭐냐? 그래. 그거를 조금 정리해 주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내전 세력이 뭐냐? 네. 이미 라미님이 일부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일단 대통령 3선하고 있죠. 3선은 미국 안 되죠. 헌법상 안 되죠. 재선까지가 끝인데 근데 3선을 하고 있고 영화에서 얘기 나옵니다. 대통령이 FBI 해산시켰다. 그리고 반정부 시대를 향해서 공격을 했다. 요 행동을 보고 공격하라고 명령했다로 아마 정확히 네, 돼 있을 거예요. 예. 이러한 폭정에 반발한 미국의 19개 주가 연방 탈퇴를 선언합니다. 그 중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묶여 있는 플로리다 동맹이 8개 주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참 묶이기 힘든 그 두 개가 서부군으로 묶여 있고 그리고 오리건, 워싱턴, 북서부 9개 주가 또 묶여가지고 신인민군 (NPA)라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연방 충성파로 남아 있어가지고 총 4개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연방 충성파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3개나 그렇죠. 많이 있으면 19개 주 빼고 나머지 주들이 연방 충성파에 있지만 영화에서 비춰지듯 대부분이 다 서부군에게 지고 밀리는 상황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사실 이 영화 어쨌든 작년 4월에 미국에서 공개가 됐으니까 어떻게 캘리포니아랑 텍사스가 동맹을 맺었냐를 두고 미국 내에서도 얘기가 많았대요. 근데 감독이 이렇게 서부군을 설정한 건 일단 첫 번째 정치색을 모호하게 만들려고 했다. 가령 그 텍사스 쪽, 캘리포니아 쪽 이렇게 나눠지고 어느 입장을 하나를 얘기하게 되면 민주당, 공화당 한쪽에 손을 드는 거니까 그거를 피하려고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정치적 차이가 있는 두 주가 묶일 만큼 대통령이 부패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대통령 거기서 아주 나쁜 놈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 정치적 차이가 있건 없건 미국 시민을 죽이는 위헌적이고 파시스트적인 부패한 대통령과 맞서기에 지금 뭔가 묶었다. 정치적 발언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독해가 바로 정치적인 이거는 미국의 서부군 얘기입니다. 저기만 편집하면 뭐 난리 나겠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갑자기 끝내는 것 같은데 이거 더 남아 있는데 지금 아닙니다. 딱 뒤에 연산문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딱 여기네요. 끝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상해. 네. 자, 그러면 저희의 리뷰 이제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노시스 기자 이거 어떻게 봤어요 이거? 이 로이터 통신의 사진 기자와 그다음에 취재 기자, 뉴욕 타임즈의 베테랑 기자 샘이죠 이름이. 샘이도 나오고 또 뭐 거기 사진 기자 하겠다고 나온 그 에일리언 로물루스의 그 여주인공도 있고 제시는 또 웃긴 게 아니 니콘 카메라를 써요. 네. FE2를 쓰고 또 그 누구죠? 우리 주인공인 커스틴 던스트 리는 소니 알파 7을 씁니다. 근데 저 그거 보면서 되게 상징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베테랑 기자가 소니를 들고 있네. 원래 보도 사진은 니콘, 작품 사진은 이제 뭐 상업 사진은 캐논 이건데, 근데 그 작년에 그 난리가 났던 그 트럼프 피격 사진을 찍은 그 AP 통신 사진 기자의 카메라도 소니 알파 7입니다. AP가 소니하고 2022년에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아예 전 제품을 소니를 쓰기로 했더라고. 네. 그런 시대의 변화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노시스 기자 어떻게 봤나요? 저도 저를 뭘 기대했고 뭐 영화를 보니까 이 뭐가 나왔나요? 일단 저는 기대한 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하나도 일부러 안 찾아보고 왔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감독의 무지한 상태, 제가 전작을 하나도 안 봤더라고요. 엑스마키나도 저는 안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슨 감독인지도 모르고 일부러 그 11을 먹어주는 그 어감이 전쟁 영화겠거니 그렇다면 사실 제가 그렇게 끌리는
영화는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기대 그러면 유일하게 선택을 안 하신 한 표가 접니다. 아. 네네네. 저는 그거 하자 그랬어요. 뭐야? 페라리. 네, 어쨌든 그래서 관심 혹은 기대 혹은 배경 지식 없이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조금 제가 이 영화를 충분히 못 느끼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라미님이랑 안군이 설명해 주시니까 아 그게 그렇구만. 내가 그때 그걸 느꼈어야 됐구만. 저널리스트가 나온다고 해서 그렇다고 제가 막 그때 포스트였나? 더 포스트였나? 워싱턴 포스트 얘기. 그거랑 또 그거 뭐예요? 그 천주교 그 영화 또 있잖아요. 에이미 아담스. 아 그러니까 저 레이첼 맥아담스가 레이첼 나오는 맥아담스, 그 스포트라이트. 스포트라이트. 그런 영화도 아니야. 그런 영화 아니죠. 그런 영화도 아니고. 기자로서 뭘 느껴야 된다? 근데 이거 뭐 어떻게 보면 포토저널리즘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또 이 팬 기자인 저로서는 또 그다지 뭘 이렇게 막 제 어떤 경험을 투영해서. 근데 인터뷰 따러 가잖아. 어쨌든 그 뭐 사실 뭐 14개월 동안 인터뷰가 없었다며 단독 인터뷰를 하겠다며 특종을 건지겠다며 그 취재 기자는 어쨌든 그래서 가는 거 아니야? 몰라. 나 약간 공감이 막 크게 되지는 않아. 저 스포트라이트는 진짜 보는 내내 맥스랑 봤어요 그 영화를. 아 그런가요? 네, 제가 맥스랑 네. 봤어요. 근데 그때는 막 저 구구절절히 다 공감하면서 심지어 제가 그 비슷한 취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막 그 피해자들의 막 감정이나 기자들이 막 순간순간 막 느끼는 그걸 다 완벽하게 감정이입하면서 봤는데 이번에는 일단 그 상황 자체도 제가 너무 극단적이라서 사실 뭐 감정이입하기는 쉽지 않은 기자라도 너무 가상의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뭐라 그럴까 컨텍스트를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담이라든지 아니면은 설명이 없어가지고 친절하게. 그러니까 그냥 비주얼적으로만 즐겨라. 가 이 영화의 애초에 목표였나 싶을 정도로 그러기엔 너무 비주얼적으로 즐길 만한 게 또 뭐 그렇게 많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쇼킹은 하지. 예. 그래서 사실 뭘 느껴야 되는지 모르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 영화랑 소통하는데 실패했다. 근데 다만 이제 끝까지 보고 나서 느끼는 거는 한강 작가가 그 말했잖아요. 이번에 그 소감할 때 어떻게 인간은 이렇게, 이토록 네. 폭력적인가 그리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뭐 폭력의 반대편에 서서 뭐 그걸 그 수상 소감을 영화로 만들면 이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콘텍스트를 못 읽어낸 것도 있겠지만 애초에 이 영화가 왜 이들이 이토록 죽일 듯이 실제로 죽이며 싸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성들여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다짜고짜 가는데 그게 이제 인간의 폭력성을 좀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전제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 우리가 사람을 죽이기 전에 뭐 특히 그런 설정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너가 나를 어떻게 해서 내가 이랬고 이래서 그래서 네가 미워서 내가 널 죽이는 거야. 막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그저 죽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저들이 정말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혹은 무엇에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죽고 죽이고가 아주 그냥 기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그런 거죠. 거기 장면 중에 하나가 총을 쏘고 있는데 조용한 마을에 보니까 서로 조준경만 보고 저놈이 누군지도 모르고 쏘는데 그러니까. 너 왜 쏘냐 그러니까 저놈이 쏘니까 나도 쏜다고 그런 거잖아. 그런 맹목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네 편 내 편만 있고 이유는 사라져버린 뭐 그런 세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자체가 이제 디스토피아인데 그렇게 치면 이 영화가 이제 충돌한다는 게 저에게 충돌하는 지점인데 아주 현실적인 차원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근데 설정은 SF적인 그것이 주는 낯설음 그 낯설음을 즐길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낯설음이 조금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제가 잔인한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그 영화 내내 나오는 그 어떤 그런 신체를 막 약간 훼손하는 수준의 막 그런 장면들 그다음에 구덩이에서 시체들이 막 단체로 파묻혀 있을 때 거기에 제시가 떨어졌을 때 그 막 소름이 확 막 돋으면서 거의 킬링필드 느낌이죠. 네. 다 유색인종이죠. 네, 그것도 참 그래.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즐기진 못했지만 좀 낯설면서도 독특한 영화였다. 그리고 이 감독의 전작들을 이 기회에 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끝. 안구는 어땠어요? 어떻게 봤어요? 저도 정보 없이 엑스마키나를 안 봤기 때문에 이 감독에 대한 기대 없이 봤는데 비슷합니다. 일단 저도
조금 거리감을 두고 봤어요. 거리감을 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그러니까 그 언론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오롯이 이해한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냥 멀리 떨어져서 보는. 그러니까 가령 우리는 질문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목격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하는 저널리즘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도 확실히 포토저널리즘과 이 종군 상태의 기자의 롤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포토 저널리즘과 종군 기자의 롤이 다르다. 그 둘이 게- 같고 아, 그 둘은 질문 대신 목격을 하는 게 메인인 거고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저널리즘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그 갭에서 느껴지는 조금 격차라고 해야 될까요? 채워지지 않는 그게 일반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목격하는 사람으로서의 일종의 기자 직업 윤리가 과연 일반적인 사람의 가치보다 높은 것인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물어보잖아요. 자꾸 만약에 내가 죽게 되는 상황이 오거나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에 선배는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런 식으로 물어본다거나 끊임없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목격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걸 찍어가지고 전달해야 되는 사람인데 가령 뭐 이 커스틴 던스트가 계속 되뇌이는 장면 중에 내 앞에서 어떤 사람이 기름을 뒤엎고 불타는 모습을 말리지 못하고 찍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목격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과연 그 직업 윤리가 맞나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커스틴 던스트 그 리는 첫 장면부터 지켜야 할 사람이 있으면 지켜줬거든요. 언제 그랬지? 제시가 다쳤을 제시. 때 아, 제시한테 네. 먼저 갔고 마지막에 제시 대신 맞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제시는 어쩌면 직업 윤리에 투철하게 맞건 안 맞건 사진을 찍으러 간단 말이죠. 전 그게 그러니까 둘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장면은 이제 둘이 서로 반대로 바뀐 거예요. 크로스되는 거겠죠. 제시는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된 거고.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리가 나는 여지껏 잊고 살아왔다. 그러니까 그 일종의 일상적인 삶이 여지껏 잊고 살아왔어요 하고 어르신은 나는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는데라고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잖아요. 동일한 그 일종의 편안하고 행복한 추억을 두고. 근데 저는 진짜 기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잊고 사는 것보다 기억하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 윤리가 우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는 건 사람으로서의 무언가 아닌가. 그 말도 이해를 하고 또 유명한 또 사건 그쵸, 그쵸. 일화도 있잖아요. 네. 그 독수리가 앞에 쪼아먹기 두고, 직전에 네. 아이를 두고 그냥 사진만 찍고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비난이 엄청 갔고 그 사진 기자는 나중에 결국 자살해서 죽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것을 있는데. 보여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감독이 목격하는 사람보다는 행동하는 사람에 더 방점이 찍혀 있었던 것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쪽에 더 말에 힘을 싣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나만 조금 부가 설명을 하자면 안군이 이제 목격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원문도 그렇고 기록하는 사람. 네네. 그러니까 뭐 단순히 본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남기는. 일이 이뤄지는 거를 기록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대사는 이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 그 제시가 그 리한테 선배 기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뭐 선배 기자인 리가 주인공이 we record so other people ask. 네. 우리는 기록하고 우리가 그 기록한 그 사진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이 사람들이 질문한다. 질문한다. 질문하거나 뭐 그 원인을 캐려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안군 얘기도 맞는데 다만 우리가 뭐 그게 사진 기자가 됐건 취재 기자가 됐건 그 현장의 팩트를 기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현장을 뭔가 인간답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생각이 들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기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간적인 행위일 수 있다. 그 당시에 그쵸. 뭔가 행동을 하진 않더라도 누군가는 그걸 기록을 해야 되고 그 기록을
경험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역사가 또 어떻게 바뀔지 맞습니다. 모르는 거기 아니, 때문에 엄청나게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목숨을 던져가면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기록하는 순간조차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케어하는 그 남자 동료가 계속 잡아주고 그치, 뒤에서. 찍는 사람을 위해.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가 저는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 아닌가. 딱 일종의 기록하는 자만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수많은 동료들이 있고 그 동료가 묶여 있는 건 저는 직업 윤리보다는 인류애적인 연결이 더 크다는 느낌을 받아서 직업 윤리의 방점보다는 이 인류애적 방점에 조금 더 이 영화를 바라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들으면 생각이 나는 건데 그러니까 기록이 숭고하다는 건 약간 조금 뭐랄까 관념적인 것 같고 실제로 이 영화 안에서 그래서 이를테면 이들이 찍은 사진이 어떤 영향을 주거나 그게 없어가지고 그게 없어서 슬퍼했죠. 리가. 근데 그게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해놓고 사람들이 질문을 던져왔는데 왜 바뀌지 못하지?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일부러 그랬을까? 또 하나 그 뭐지 제시가 그 막 초반에 그 건물에 막 이렇게 투입돼가지고 막 그 건물 계단 올라가가지고 네. 사람 죽이고 와가지고 또 이제 서로 막 싸가지고 죽이고 그 장면을 찍고 나서 이제 그 자기가 찍은 사진 현상할 때였나? 하여튼 그 사진을 다시 한 컷 한 거 이렇게 넘기면서 볼 때 그 찍힌 사진들이 한 10장 정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보면서 잘 나왔네. 어떤 사진은 좀 덜 나왔고 어떤 사진 잘 나온 거야. 내가 그 와중에 그걸 평가하고 있더라고. 야 저거 죽이는 순간을 막 그 표정을 막. 근데 내가 그 순간 나한테 또 소름이 돋는. 리는 결국 거죠. 본인의 디지털 카메라의 동료의 마지막 순간을 지웠거든요. 근데 그 제시는 거기서 그 와중에 괜찮은 퀄리티를 보고 거를 있었지. 고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지점이 이 감독이 그 제시든 아니면 제시로 대표되는 그 기자든 그 기자를 그 관객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조금 유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나쁘게 얘기하면 그 제시는 이제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는 천둥벌거숭이였다가 나중에는 프로 사진가 이상 되는 그런 뭐 직업 윤리라고 하기도 뭐하고 뭔가 이렇게 약간 그냥 그 약간 그 수단 그 사진을 수단으로 그러니까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는 지경까지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뭐 기자를 디스하는 지경까지 나아가는 생각도 들고 그런 측면에서 영화가 약간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라고 헷갈리게 만드는 건데 특히나 이제 진짜 마지막 장면 그 엔딩 카트를 찍고 그것이 스틸 잡으면서 끝나는데 거기서는 와 이거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진 저 대통령 여기 뭐 굉장한 스포인데 어차피 뭐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영화를 아마 보시고 볼 확률이 높고 아니면 아예 안 보실 수도 있으니까 대통령을 죽이고 거기서 군인들이 총 들고 V자 그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사냥감 잡았다는 듯이. 근데 저 사진을 저렇게 제시가 찍어가지고 저걸 저렇게 내면 도대체 이 사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전혀 이 성찰이 없는 사진이라면 어떻게 보면 그 사진은 그래서 그럼 그걸 엔딩 컷으로 쓰는 순간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좀 있어요. 네. 자, 이런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장면도 많고 한데 이게 막 출산을 막 하고 또 이런 영화를 또 딱 보는 라미는 또 어떻게 봤을지. 운 거 아니에요? 인류의 장면에서 쌤이 사실 출산 후 처음 영화관에 혼자 가가지고 이제는 남편과 볼 수 없기 때문에 본 영화였는데 일단 저는 제일 크게 들었던 생각은 저도 정보 없이 갔고요. 제목이 왜 이거지? 그러니까 저 그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랑 제목이랑 별로 맞지 않는다는 느낌 받았어요. 그리고 뭔가 더 매력적인 제목이어야 누군가 보러 간다는 느낌 받았고 또 유일하게 이 멤버들 중에서 저는 직업을 이제 언론인으로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이 영화를 꼭 봐야 될 내가 이유가 있나? 특별한 어떤 포인트가 있나? 생각할 거리가 그렇게 많나? 라는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랑 많이 비교되는 게 돈룩업이 되게 비교 많이 되더라고요. 돈룩업은 굉장히 풍자나 그런 날카로운 비판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그거에 비해서 너무 무디다라는 이야기도 받고 비교하는 분들이 많던데. 아, 진짜? 네, 그래서 근데 저도 조금 거기랑 유사했어요. 나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담고자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저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면서도 다른 분들은 언론인이니까 좀 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려나? 내가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서 이 영화에 어떤 와닿는 점을 적었나? 이런 고민도 좀 계속 됐었고 그러니까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았었던 것 같고 일단 저는 처음 봤을 때는 설정이 진짜 참신하더라고요. 이런 설정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 수가 진짜 다짜고짜. 그리고 이것도 만약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영화 절대 못 만들겠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랬는데 그 거기 상황에 어울리지 않은 그런 음악들 있잖아요. 음악과 네. 막 색상들, 그림들 막 이런 이미지들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세련되게 하려는 것 같아요. 느낌은. 근데 그게 다 보고 나서는 이게 진짜 세련됐던 건지 아니면 세련되려고 흉내만 냈던 건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저도 그 비주얼리스트 아까 제가 그런 표현 썼나? 하여튼 비주얼적으로는 좀 쇼킹했어요. 특히 음악 같은 것도 일부러 좀 맞아요. 약간 소격 효과를 좀 유도하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좀 몰입하려 그러면 오히려 그 몰입을 하지마 막 약간 이런 수준으로 방해하는 음악들이 나온다는 느낌을 그렇지. 받았어요. 그 음악이 그리고 또 뭐 이 특정한 장르를 쓰는 게 아니라 막 이 음악 썼다 저 음악 썼다 맞아요. 장르를 막 넘나들기 맞아요. 때문에 조금 헷갈리게 하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약간 뭐 영화를 이게 리얼리즘 영화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보다 보면 장난처럼 무슨, 느껴지기도 약간 장난처럼 느껴지는 구석도 있죠. 예. 대신에 주인공들이 종군 기자다 보니까 기존의 전쟁 영화에서 봐왔던 그 불편한 장면 나오면 막 슬픈 음악 나오고 비장한 거 나오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게 아니라 불편한 장면들을 카메라에 그대로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보여주면서 자 진실이 이거야 봐 너네가 진짜로 볼 것 이거야 이렇게 지적해 주는 건 좋았어요. 주인공들이 기자라는 점에서는. 근데 그 이외의 것들에서는 기자들이 갖고 있는 스토리나 개연성에서 저는 좀 구멍이 많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종군 기자들의 불안감도 너무 알겠지만 갑자기 합류한 이런 제시의 당황스러운 행동들과 그녀와 이 리의 그 교차되는 그 지점도 저는 조금 인위적이라고 느꼈어요. 리의 죽음도 사실은 저는 조금 의아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기자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라고 설명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점들이 있어서 막 다 끝났을 때 전 돈룩업을 보고 와 진짜 소름 돋는다 약간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딱 끝났을 때 끝났네 약간 이 정도의 느낌. 맞아, 나도 딱 그랬어. 그런 정도의 감정이 들다 보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돈룩업의 느낌보다는 나이트 크롤러에 가까운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는 일종의 기자에 조금 많이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그러니까 것 같아요. 특히나 신문 기자가 아닌 방송 기자는 여기서 굉장히 더 저는 안 좋게 등장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은 정말 잘 갖춰진 거에서 그러니까 편하게 가서 화면 잘 안 나오면 다시 찍어야지 이런 식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나이트 크롤러의 접근 방식과 유사한데 훨씬 더 SF적으로 가미가 많이 됐다. 뭐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돈룩업은 보면서 보는 내내 약간 되게 스릴도 있고 재밌죠. 유쾌해요. 그리고 돈룩업이 좋았던 게 지금 무엇을 풍자하고 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말해준다는 느낌 받았거든요. 다만 그 명확하게 느끼는 건 저만의 느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다 각자 다른 걸 상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돈룩업을 보면서 계속 기후 위기를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기후 위기에 대한 풍자다, 기후 위기에 대한 비유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완벽하게 다 매칭이 돼요. 거기서 하는 대사나 설정들이 기후 위기를 둘러싼 지금 세계인과 세계의 반응을 풍자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게 매칭되는 거를 느끼면서 짜릿했는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무엇을 풍자하는가를 제가 못 캐치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답답한. 맞아요. 저게 뭘 지금 현실에 무엇을 풍자하고 있지를 제가 못 집어냈는데 그게 제가 미국인이 아니어서일까요? 그럼 잘 모르겠어요. 그 전 좀 올드하다는 느낌 받은 부분들도 군데군데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대표적인 거는 이제 막 그 친한 친구가 자동차로 쫓아와서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즐거워요. 그래서 막 제시가 막 자동차를 바꿔 타고 막 위험을 자초해서 막 자기들끼리 신이 났어요. 근데 가보니까 위기가 닥쳤네. 그 인질로 잡혔네. 세미가 가지 말라고 하네.
쌤이 곧 죽을 것 같네.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들이 조금은 막 이렇게 세련되게 연출하려고 한 영화치고는 별로 그렇게 재미도 없고 이해가 딱 상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영화적으로만 보면 스토리는 사실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 약간 인상 피평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대체 감독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가 나는 아직도 좀 약간 캐치가 안 돼. 점점 우리가 왜 이 영화를 하고 있나 이런 분위기가 있네. 저 맥스님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처음 봤을 때 이 영화를 한 번밖에 못 보긴 했는데 졸지 않고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고 또 되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영화야 사실은. 이 영화 뭐 어떻게 맞아요. 나올까 되게 궁금했었고 원래 뭐 저는 시사회를 가더라도 거의 사전 지식이 없이 가는 게 대부분이라 역시 뭐 모르고 가셨군요. 네, 전혀 뭐 잘 알고 안 가요. 그래서 조금은 그랬는데 조금은 예상 밖의 전개였다라는 거였고, 포스터를 봐서는 이제 대규모 전투씬이 영화 내내 막 이렇게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사실 로드무비 형식의 저널리즘에 관한 영화였고, 뭐 나온 얘기를 좀 생략하고 좀 해보자면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어쨌든 이게 기자들의 얘기였고, 뭐 이런 내전을 기자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네. 서양의 기자들은 어떤 직업윤리를 갖고 여기에 대할까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더 몰입해서 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제 총평 오늘 저의 리뷰를 잠깐 작성하면서 보니까 자꾸 부정적으로 쓰고 있더라고. 나는 괜찮게 봤는데 쓰다 보니까 별로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이 더 많이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내전이라도 저런 식으로 취재는 좀 일단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미국 사람들 미국 영화, 할리우드 영화라는 게 대개는 그런 그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증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철저한데 이거는 그 부분이 좀 약간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 이게 궁금한 게 제 그냥 머릿속에 일종의 종군 기자는 상황에 이렇게 완전 밀착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 말해서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궁금합니다. 그 이라크전이 터졌을 때 네. 미군은 이제 인베드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그 취재 기자들을 데리고 가요. 자기네들이 이제 숙소에도 정하고 네. 데리고 다니면서 하고 뭐 항공모함도 태우고 한국 기자가 또 타기도 하고 이렇게 전 세계 기자들을 받아갖고 네.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막 그 탱크 지나가고 막 총을 쏟아지는 그러니까요. 데를 기자들이 뛰어댕긴다? 그리고 뭐 백악관에 막 처음 들어가는데 기자들이 같이 들어간다? 저는 이거는 제 상식으로는 약간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SF 아닌가 것 같고 그리고 뭐 대통령 단독 인터뷰 하겠다며 로이터라는 큰 통신사에 딸랑 2명 이렇게 보낸다? 네. 이것도 좀 약간 좀 그렇고 그것도 사진 기자 지망생까지 동반해서 요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영화는 보고 나니까 결국은 리얼리즘 영화는 아니었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그쵸. 우리가 또 뭐 그냥 이해할 수 용인해야죠. 있다. 왜냐면 뭐 엔딩 사진도 그렇고 뭐 음악도 이제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커스틴 던스트가 맡고 있는 이 로이터 사진 기자 리는 혼자 엄숙했또. 이 친구는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혼자 되게 고뇌하고 이 자기가 찍은 작업 결과물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혼자 저널리즘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 커스틴 던스트 리 스토리만 약간 리얼리즘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톤 앤 매너가 약간 안 맞는 구석이 생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아마도 이 영화를 뭔가 이렇게 되게 힘있게 쫙 끌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백악관 마지막 전투는 되게 실감나게 그렸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네. 뭐 실제로 전직군인들이 참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는데 그 시퀀스는 전체로 놓고 보면 그 시퀀스만 또 튀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역시 영화 같아요. 그게 또 밸런스가 무너진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뭐 그리고 또 이 영화 자체가 전체가 로드무비 형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 마을도 나오고 또 뭐 아까 그 뭐 제시 플래먼스가 나오는 그 민병대 비스름한 애들의 그 잡혀서 억류하는 장면, 그다음에 뭐 어떤 마을에 갑자기 가가지고 서로 총 쏘는데 끼어드는 장면, 마치 어떤 에피소드를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네. 늘어놓듯이 병렬로 가다 보니까 영화가 그냥 나열, 그러니까 뭔가 힘있게 못 끌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 에피소드의 나열이 또 돼버리는 것 같은. 물론 우리가 지금 백악관으로 간다는 긴장감은 끝까지 이제 유지하고 있지만 어쨌든 중간중간 맞닥뜨리는 에피소드들이 서로 연관관계가 거의 잘 느껴지지 않는, 장소도 다르고 뭐 나오는 사람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금 구성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뭐 이 저널리즘이 영향력을 잃어가는 시대를
그 응시하는 것 같은 리가 이렇게 약간 고층 2층쯤에 대해서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는 장면. 네. 그러니까 우리의 영향력은 이제 거진 다 사라졌어 하는 그런 공허한 눈빛.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공감 그리고 저널리즘의 본질에 대한 질문은 공감할 만한 것이었고 이제 반대로 리와 정확히 반대로 이 제시라는 캐릭터는 너무도 급변침을 하는 데다가 이 캐릭터가 굉장히 이 뭔가 각본이 되게 조악하다는 느낌을 주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이게 뜯어보면 구석구석 엉성한 데가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 국내 시국 상황과 맞물리면서 아까 우리 안군이 정치 발언했듯이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영화다. 저널리스트들은 또 볼만한 영화다. 하지만 결국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는 좀 애매한 영화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리 밀러가 실제 그 현재 그렇다고 하죠. 보그 종군 기자 리 밀러를 유명한 아주 유명한 그 리 밀러가 찍은 사진 중에 리 밀러가 그 히틀러가 그 실제로 사용했던 욕조 안에 들어간 사진이 되게 유명하대요. 근데 그거를 오마주한 게 처음에 그 커스티너스가 욕조 안에 들어간 장면이었어요. 혹시 뭐 명대사나 혹은 뭐 별의 순간 꽝의 순간 한번 꼽아 볼까요? 배우 연기 뭐 이런 것도 다 해줘도 좋아요. 커스틴 정말 연기를 세상에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 멜랑콜리아 때도 느꼈지만 맞아. 연기파요. 멜랑콜리아 못 봤는데 그게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정말 연기 받았더라고요. 잘합니다. 진짜. 그 우울감 우울증을 맞아요. 갖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리고 보니까 부부가 다 나온 칸 거죠. 영화제에서 아니, 부부가, 연기상을 받았더라고. 부부가 연기를 다 잘했어요 이번 그래, 영화에. 맞아. 저는 사실 그 제시 플레먼스 등장 장면이 어우, 정말 후덜덜한 연기. 진짜? 후덜덜한. 나 너무 진짜 소름 돋았어. 아니 그 오늘 뭐 누구랑 흔히 저기 잠깐 이 영화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이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인데 그 짧은 클립을 보고도 저거 애드립이라면 엄청 끝내주는 애입니다. 이게 제시 플레먼스가 너 와카인 오브 아메리칸스 아유 하면서 이 턱을 이렇게 뺨을 네. 긁잖아요. 맞아. 근데 이게 진짜 와 어떻게 저렇게 연기가 나오지 싶은 그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좀 약간 이 영화에서 명대사 중에 하나였어요. What kind of 맞아요. an American are you? 라는 거 그리고 We record so other people ask. 그 장면에서는 다 완벽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 일종의 맞아. 나머지 배우들의 배우들의- 반응이라든지 맞아. 그런 진짜 것도 다 쫄아 있는 그 느낌. 맞아. 실제로 진짜 실제로 그렇게 돼 그러니까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홍콩 출신의 기자도 존재하고 거기에. 근데 보는 나도 좀 되게 약간 그러니까요. 간이 쫄이더라고. 나도 총 맞을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약간 들어요. 거의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 네. 수준까지. 난 100% 첫 번째였겠다. 약간 싶고. 그러니까 사실 전체적인 모든 영화에서 그 기자가 아니면은 혹은 기자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몰입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맞아. 장면은 어느 누구라도 몰입할 맞아요. 수 있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그 대사 와카인 오브 아메리칸 아유라는 게 이게 그 전쟁 가요의 제목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차 대전 때 미국이 이제 참전이 공식화되자 미국인들이 이민자들한테 참전해서 너 미국을 향해 충성심을 보여줘라는 메시지를 담은 전쟁 가요였대요. 그러니까 이런 백그라운드를 알면 그 대사가 정말 또 다르게 들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 이 맨 앞에 나오는 이 실버 애플스의 음악을 되게 그 이후로도 네. 루시스가 그 인스타에 깔았어요. 배경 이게 다 되게 좋아서 집에 와서도 계속 듣고 있는데 이게 1969년도 앨범이에요. 엄청나게 오래된. 아, 그렇구나. 네. 나 최근 노래인 줄 알았어. 실버 애플스의 러브 핑거스라는 네. 거고 되게 세련됐어. 되게 세련됐죠. 근데 이 실버 애플스라는 그룹이 되게 짧게 존재했어요. 한 3년 있었는데 사이키델릭 록의 전자음악을 접목시켜서 뒤에 이제 일렉트로닉 록이나 일렉트로닉 팝, 신스 팝, 일렉트로니카의 생성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전자음악의 선구자랍니다. 엄청난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의 음악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제 필름 클럽이 11호를 다루면 최단 PD한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냐 협업이. 근데 안 다룰 것 같아. 이 시너지야. 영화. 네. 자, 전문가 및 일반 관객 평점 그리고 리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미리 자수를 하면 평론
평론가들 평점도 재미가 없고 아, 관객 그쵸. 평점도 재미가 없어. 다 뜯은 무직은 별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화제에 못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내가 봤을 때 뭘 못 느낀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그냥 줄여서 제가 읽을게요. 네. 이은선 평론가 7점. 분열과 많이 극단주 좋네. 분열과 극단주의가 낳은 폭력이 하는 일. 참 재미는 없다. 아 그렇다니까. 그리고 웃긴 게 다 7점 아니 8점 줬어. 평점도 다. 그 자기도 멋있는 영화인지는 알겠는데 뭐가 멋있는지 설명을 못 하고 있어. 그다음에 정시우 7점. 정의 따윈 없다. 내 편과 내 팬이 있을 뿐. 내 편과 내 내 팬. 팬. 그건 조금 약간 밑에 있네. 김경수 7점. 전쟁을 미화하면서도 정지하는 셔터의 힘. 그 윤리적 모순을 감당하다. 김철홍 8점. 역사에 남은 모든 그때 그 사진들을 들춰보게 만드는. 박평식 홀로 6점 줬습니다. 셔터와 방아쇠, 애완견 언론과 친위 쿠데타. 애완견 언론은 왜 나오죠? 국내 얘기하는 것 글쎄 같은데요. 뭘 그냥 약간 애완견 우리나라는 약간 뭔가 쿠데타. 엮어보려고 했던 네. 것 같아. 역시 하지만- 뭐 정치 발언을 하는 우리 안군이 해석을 또 정확히 잘하네. 하지만 진짜 정치적 발언의 평은 다음 나와. 이용철 7점. 내란을 획책한 살찌고 야비한 대통령의 종말. 이건 멀리서 전해온 예언인가? 안군 연락해봐. 이용철한테 연락해봐. 그다음에 정재현 7점. 훼손과 분열의 비주얼리스트가 제기하는 카메라의 윤리. 여긴 조금 더 저널리즘적으로 네. 보신 것 같아요. 관람객 평점도 대부분 일치합니다. 10점. 특수관에서 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엄청 많아요. 소리가 엄청 뭐 맞아요. 리얼했다. 사운드 특화관에서 보시라는 전쟁 얘기가 난 줄 많죠. 알았다. 막 이런 거. 그다음에 또 그런 의미에서 많은 뭐랄까 관람 평 중에 하나가 10점. 개봉 타이밍이 대박인 듯. 뭐 우리나라 상황과 연결해서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뭐 이런 평도 엄청 많았고요. 그다음에 또 뭐 비슷한 취지에서 10점. 위헌적 장기 집권 도전으로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의 말로를 미리 볼 수 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노시스님 발언인 거죠? 이 친구가 왜 이러지? 9점. 결말이 허무하다는 말이 많은데 난 오히려 주인공 일행의 감정과 앞으로 다가올 혼란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괜찮더라. 8점. 국제전은 유명무실할지라도 국제법상의 제재가 있으나 내전은 그냥 승자가 전쟁 규칙과 책임을 결정짓는 승자 독식 전쟁이다. 그래서 더 잔인하다. 피하의 구분도 희미해진다. 당사자 간 증오도 더 깊다. 그렇죠. 결국 전쟁의 신은 무정했지만 저널리즘 역시 무정했다. 무정한 것이 군인과 기자의 덕목이었구나. 아 슬프다. 그다음에 8점. 타국의 전쟁들만 겪어봤을 종군 기자들이 자기들의 나라에서 카메라를 들게 된 심정이 어떨까? 맞아요. 그게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 그러니까요. 아, 맞아. 이게 좀 특수해. 여태까지 무슨 뭐 전쟁 기자건 뭐 어떤 주로 이제 국제간 전쟁인데 이게 내전을 하면 참 그거 참 그럴 것 같네요. 예.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낮은 평점을 준 두 사람인데요. 6점. 정교한 구성의 작품이지만 결말에서 보여준 제시의 행동에 분노해서 관객석 여기저기서 헛웃음과 탄식이 쏟아지더라. 대중문화에선 의미보다 중요한 것은 공감대다. 그다음에 또 6점 주신 분이 내전은 배경일 뿐 실은 저널리즘에 관한 영화. 내전보단 저널리즘의 영화다라는 평을 해주셨습니다. 네, 재밌네요. 뭐 그래도. 그나마 탈탈 털었어요. 네. 아주. 네. 다 똑같아. 주로 이게 선택한 걸 보니까 그 정치적 발언으로 선택한 것 같은데. 뭐 아무렇게나 생각하십시오. 이제 뭐. 편집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최경사 평점 내려봐야죠. 자, 이거 어디 뭐 맞춰보기 할까? 근데 이거 맞춰보는 재미는 별로 없을 것 같네. 오늘 나온 발언들을 보니까. 자, 안군 몇 점? 안군이 그래도 점수 후하게 주니까. 저는 안군 점수를 일단. 4점입니다. 높다. 역시. 그러니까 역시 그 명성. 어떤 4점을 준 이유는 약간 조커 때의 느낌을 받아요. 무슨 그러니까 말이야? 그 책임감을 느끼니. 아니 그러니까 그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인류애를 조금이라도 기억해 주려는 시도가 담긴 영화라면 평가를 후하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시와 리에서 이 영화에 남는 건 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4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영향이 나한테 오는 것 같은데.
라미 저는 3.3입니다. 3.3. 원래 그냥 영화 자체로는 3점 정도였었고 0.3은 이런 설정의 영화 약간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영화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늘어났으면 좋겠기도 하고 그래서 3.3을 선택했습니다. 네, 노시스. 저는 3.6이요. 오, 높나요? 생각보다 높은데? 아, 그래? 그냥 높은데. 그래? 그 생각보다 이 애매한 점수 오랜만 아닌가요? 저는 그죠? 맞아요. 저는 높게 주거나 낮게 주거나인데 애매해요. 이 영화에 대한 저희 입장도 애매해요. 고민되네 이거. 저 제 예상보다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진짜? 네. 저는 그래서 노시스. 전체적으로 전 평균을 높이기 위한 것과 응원의 힘으로 살을 하는 거예요. 약간 그 조커에 대한 책임감과 비슷했다니까. 네. 백스님도 그렇게 낮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3.2. 아니 에이. 3.2는 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3.7이나 8. 진짜? 네. 5, 6? 일단 우리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건 다 빼고 가게 돼. 지금 또 바꿀 걸 마음속으로. 저 3.6점입니다. 오. 역시 라미가 되게 근사치를 또 맞췄네. 네, 3.6점. 원래는 이거보다 더 처음 이 영화를 봤을 때는 이거보다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이 리뷰를 쓰다 보니까 이게 자꾸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받았는데 아까 양군의 영향을 살짝 받아가지고 조금 다시 올라가서 3.6점입니다. 이게 또 그것도 생각보다 높게 나왔네. 그러니까요. 더 낮게 나올 영화 같은데. 뭐야? 뭐지? 아니 지금 4점 주고서 이 정도 했으면은 뭐 어쨌든 이거 3.5 몇 점이에요? 3.625점입니다. 와. 3.6점. 아니 지금 다시 너에게 기회를 준다면 몇 점 줄래? 솔직한 평점. 아니 전 그래도 4점이야? 네. 그러니까 3.5를 가지고 왔었다가 엄청 높였네. 아니 저는 안구는 0.5 단위로 하기 때문에 4점도 그렇게 그러니까. 높은 점수는 아니야. 진짜. 여기가 휴머니스트야. 그렇죠. 맞아. 저는 휴머니스트입니다. 자, 저희가 뭐 웃고 떠들고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러니까요. 정말 이 영화를 보면 엄청난 그 전쟁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경각심이 이는 그런 영화입니다. 사실 지금 최근 국면에서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이 뭐 내전 얘기까지 실제로 그러니까요. 워딩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건 근데 절대로 사실 입에도 담아서는 안 될 영화입니다. 그게 얼마나 그 참혹한 것인지는 아마 이 영화를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더구나 지금 상황이 이래서 더 무섭습니다. 한편으로. 맞아. 그러니까요. 맞아. 이렇게까지 하는데 전쟁 나면 도대체 어디까지 갈까라는 게 너무 상상하기가 끔찍할 정도거든요. 음악도 되게 독특하고 하니까 그래도 한번 보실 만한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많이 내려가가지고 볼 곳이 없어요. 네, 보기 쉽지 않을 겁니다. 100몇 개 아마 스크린 남았을 거예요. 저희 평점은 더 11월에 대한 저희 평점은 3.625점이었습니다. 625 맞나요? 네. 또 그 끝자리가 또 625로 떨어지네요. 네. 자, 최경사 218회 2025년 새 첫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완전체가 모여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또 반가웠습니다. 지금까지 정주행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라미, 안군, 노시스 그리고 진행에는 저 맥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